하고 싶은 일을 쫓아 나홀로 항해를 계속하는 그림 작가들을 위한 쉼터, 꿈을 그리는 일러스트레이터들의 이야기, 일러스트를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하는 8회 지금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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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네이버 그림 카페 일러스트를 사랑하는 사람들의 매니저 슈에이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사탄고양입니다. 저는 프리랜서 글작가이자 그림 도구 블로그이고 일러스트 카페 방서의 스텝이기도 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일러스트레이터로 활동하고 있는 희입니다. 네이버 그림 카페 14 스텝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저희가 새해부터는 방송의 이름을 일러스트를 사랑하는 사람들로 바꾸기로 했어요. 저희가 새해부터는 네이버 오디오 클립에서 서비스가 같이 되게 되었거든요. 와, 정말요? 네. 와. 그래서 이제 저희 방송을 팟빵이랑 팟캐스트뿐만 아니라 네이버 오디오 클립에서도 들으실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많은 분들이 더 들으실 수 있게 됐고, 특히 카페 회원분들이 접근성이 더욱 좋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네이버에서 방송을 들으실 수 있어요. 또 다른 좋은 오디오 플랫폼과 저희가 함께 갈 수 있게 되어서 매우 기쁩니다. 네, 너무 기쁩니다. 네, 그러고 보니 정말 이제는 새해입니다.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시간이 정말 쏜살같이 지나간 것 같습니다. 네. 다들 연휴 어떻게 보내셨나요? 저는 너무 추워서 밖에 안 나가고 그냥 크리스마스 특선 영화 연기대상과 함께하는 오늘도 너무 추워요. 네, 오늘 너무 춥네요. 네, 저도 집에서 그림 그리면서 넷플릭스와 함께 그리고 디아블로 3를 하면서 그게 제일 좋죠. 귤 까먹으면서. 전 집에 TV가 없네요. 네, 그래도 종종 이제. 희님은 뭐 하셨어요? 저는 뭐 일도 좀 하고 개인 작업 구상도 하고 네, 그렇게 보냈습니다. 네. 오늘 새해 첫 방송인데요. 어떤 내용으로 진행이 되나요? 저희 새해고 하니까 2018년에 일러스트 시장은 어떻게 진행이 될까 전망을 하려고 하다가 그게 너무 딱딱하고 좀 재미없어질까 봐 그냥 아예 전반적인 우리 한국 일러스트레이션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기로 했어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시장 얘기도 나오고 소비자나 뭐 작가들에 대한 이야기도 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네, 재밌을 것 같네요. 한 번쯤 다뤄보고 싶었던 주제이기도 합니다. 네네. 옛날에 일러스트레이션은 시장은 어떻게 됐는지, 뭐 역사는 어떻게 됐는지 한번 관심을 갖고 거기에 대해서 옛날은 이렇고 지금은 이렇고 그러니까 미래는 어떻고 이렇게 전망까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그런 시간이 필요한 것 같아요. 네. 아무래도 선배 작가님들하고의 교류가 조금 타 분야에 비해서는 좀 적은 것 같아서 이런 얘기를 같이 해야지 같은 업계 사람들끼리 좀 더 좀 끈끈해진다고 해야 될까요? 그죠? 아는 것도 좀 유대감이 쌓이잖아요. 그런 게 너무 필요하죠. 네, 그러기 위해서 우리 셋만 이야기를 할 수가 없잖아요. 네. 다른 분의 도움이 좀 필요할 것 같아서 대단한 분을 저희가 모셨죠. 게스트를 모셨습니다. 국내 유일의 일러스트레이션 잡지이죠. 월간 일러스트의 발행인이자 제 편집장이신 최준식 대표님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기소개 한번 해주세요. 반갑습니다. 월간 일러스트 발행인이자 편집인인 최준식이라고 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최준식 발행인에 앞서서 저도 일러스트레이터이기 때문에 그냥 일러스트레이터 최준식이 오히려 더 친근한 것 같습니다. 그럼 저희 방송에서는 일단은 편집장님으로 통일해서 한번 불러드릴게요. 아무래도 이제 월간 일러스트가 생긴 지 오래되었으니까 이제 잡지 발행하시면서 업계 돌아가는 일도 저희보다 많이 아실 것 같고 작가님들도 많이 알고 계실 테니까 오늘은 한번 이야기를. 일러스트레이터라면은 모를 수가 없는 잡지죠. 월간 일러스트 국내 유일의 일러스트 잡지이기도 하고요. 저도 정말 저희가 공부할 때 또 서점에서 이렇게 항상 보고 사고 또 했는데요. 저도 몇 년 동안 정기구독 하고 있습니다. 유일한 오프라인 소식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이렇게 뵙게 돼서 너무 반가운 마음입니다. 그리고 최준식 대표님 보면 또 일러스트 작가로 활동하고 계셨다고 하는데요. 지금은 어떤 일을 하고 계신가요? 이제 잡지 외에나. 지금도 잡지를 만들고 있지만 그림 청탁에 의해서 그려지는 경우도 있고 또 편집 기획을 해서 출판사라든가 또 기타 행사하는 쪽에 하고 기획 자체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
월간 일러스트에 대한 소개도 간략하게. 월간 일러스트는 1997년에 그 뭇가지로 시작을 됐어요. 그때 네. 당시에는 그 뭇가지가 유행을 했었거든요. 그렇죠. 무크지라 네. 그런 것들이 그렇죠. 네. 그거를 표방한 건 아니었지만 그래도 일러스트레이션이라는 걸 알려보고 싶어서 그때 뭇가지로 시작됐다가 다시 개간으로 98년도에 개간으로 됐다가 네. 99년도부터 월간지로 돼서 바꿔서 네. 정착이 된 거군요. 제가 고등학교 때입니다. 네, 1월호가 223호가 나왔습니다. 네. 올해 1월호가 벌써 나온 네. 거죠? 네. 223호가 나왔군요. 네. 횟수로는 꽤 오래됐죠. 어떻게 보면은 어떤 친구는 그러더라고요. 아직도 나오냐고. 네. 처음에는 굉장히 어려웠어요. 처음에는 하물며 정기 구독도 안 했어요. 왜냐하면 곧 망할 것 같으니까 이건 누가 보느냐. 아이고. 그다음에 1년 동안 1년만 버텨도 잘하는 거다 이렇게 했던 게 지금 20년이 훌쩍 넘어가지고 올해 네. 아직도 나오냐는 얘기를 지금도 많이 듣고 삽니다. 근데 90년대나 이때는 잡지가 되게 유행하지 않았나요? 여성지 쪽에는 굉장히 발전이 돼 있어가지고 네. 여성지 그러니까 예를 들어가지고 한 여성지는 너무너무 광고가 잘 돼서 한 달만 지나면 빌딩 하나 할 정도에 대한 그때 잡지의 전성시대라고 봐도 과언이 아닐 거예요. 근데 네. 일러스트만 다루다 그렇죠. 보니까 그러니까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옛날엔 네. 전문지는 네. 그 잡지 측에는 많이 못 꼈어요. 옛날에도 전문지는 별로 그렇게 그래서 호황이 아니었군요. 광고가 없으면은 잡지를 못 한다는 그런 말이 있었기 때문에 네. 저희는 처음 출발할 때부터 광고가 없이 출발해가지고 뭐 그냥 당연히 그런 줄 알고 살고 있습니다. 지금도 그러면은 광고가 그렇게 많지는 않죠. 네. 그렇죠. 네. 전문지 같은 경우에는 월 300부만 해도 오랫동안 버틸 수 있다고는 얘기는 들었거든요. 그거는 좀 힘들고 한 월 3,000부가 넘어가야지 좀 풍족하게. 그렇죠. 네. 이제 발행 부수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판매 부수가 더 중요해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 보통 잡지는 광고로 수입을 잡지만 저희 일러스트레이션 잡지 우리 월간 일러스트는 판매 수입으로 잡고 있어가지고 네. 이렇게 호황은 맞아본 적은 없는 것 같아요. 하지만 그래도 아직까지 이제 운영하시는 걸 보니까 그러니까 제가 일러스트레이터이기 때문에 하는 것 같아요. 아마 그런가요? 이게 장사적으로 잘 됐다 그러면은 딴 데서 많이 했겠죠. 근데 국내 유일의 일러스트 잡지이기 때문에 정말 소중합니다. 그 자부심으로 살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만들고 있습니다. 네, 너무 멋지십니다. 저희가 저랑 이제 희님은 디자인과 출신인데 처음에 입학하면 이제 월간 디자인 네, 그렇죠. 네, 이렇게 오시죠. 정기 구독을 하라고. 네. 그래서 저는 그런 미술계 전문 잡지들이 상당히 잘 되는 줄 알았어요. 또 안 되니까 학교 와서 영업하는 거예요. 왜냐면은 개개인으로 해가지고 책 수입 자체를 잡기로 어렵거든요. 근데 제일 좋은 시장이 학교 처음 신학기 때 시장이에요. 네,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저희 잡지도 아마 가지고 가서 영업했던 사람이 있었어요. 근데 크게 이렇게 일러스트레이션 시장 자체가 맞습니다. 별로 안 돼서 그런지 네. 많이 보지 않고 디자인지는 많이 봤던 것 같아요. 네. 아마 이제 디자인과에 처음 부품 꿈을 안고 입학한 새내기들은 정기 구독 많이 하더라고요. 전문지들이 그래도 서점에 가면 많이 보이는데 일러스트 잡지도 좀 관련 잡지들도 많이 생겼으면 좋겠네요. 그러려면은 그렇죠. 뭐 이렇게 관심 있는 사람들이 커야죠. 또 많이 생겨야 되고 시장도 커져야 되고. 요즘 편집장님이 요즘 이제 주목하는 혹시 작가님이 있을까요? 취재를 하시면서? 요즘 뭐 옛날하고는 많이 달라졌기 때문에 그림책 시장에서 두각을 나타내는 친구도 있고 또 기타 그 회화 쪽으로 이렇게 보여지는 오히려 그림에 따라서 어느 시장에서 내보이냐에 따라 가지고 그 사람의 그 평가가 달라지는 것 같아요. 그림 시장에서 어떻게
자기 작품이 드러나느냐에 그렇죠. 따라서. 그러니까 스타일을 어느 쪽으로 갖다 초점을 맞춰주느냐고도 좌우가 된다고 볼 수가 있죠. 일러스트 분야가 너무 넓다 보니까. 이게 이제 저희가 이제 앞으로 이야기할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죠. 그죠. 어떤 시장에 내 성격을 맞추느냐. 이따가 이야기를 나누죠. 네. 그러면은 저희가 먼저 한국 일러스트 시작을 알아보도록 할게요. 네. 뭐 시장 전망하더라도 이제 과거를 알고 현대를 알아야 이제 미래가 어떻게 흘러간다 알 수가 있죠. 역사가 중요하죠. 예, 그래서 아마 일러스트레이션의 역사를 잠깐 가볍게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 일러스트레이션 자체는 이제 거의 뭐 선사 시대부터 시작됐다고 하거든요. 뭐 그림이니까요. 네. 예, 애초에 글자 이전에 이제 무엇을 설명하기 위한 그림이 필요하니까 그 용도가 뭐 일종의 일러스트레이션이라고 할 수 있고요. 네. 선사 시대부터 이제 나오나요? 그냥 뭐 글자 대신에 뭐 최근까지 글자를 아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았다 보니까 이제 그림으로 다 설명해야 되니까 그걸 뭐 아울러서 보면 이제 일러스트레이션이라고 말할 수 있고요. 사실 뭐 개인적으로 생각하지만 순수회가 나온 거 자체는 뭐 200년이 안 됐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우리가 아는 정말 예술만을 위한 회화가 오히려 생각해보면 역사가 짧죠. 예, 현대적인 일러스트레이션이 나왔다고 생각하는 게 이제 산업혁명 이후고, 한국 같은 경우에는 1900년을 전후해서 이제 신문이 생기면서 들어왔다고 해요. 예. 일러스트레이션이 폭발적으로 성장한 게 그때가 산업혁명 나오고 이제 광고 쪽으로 나오면서니까 뭐 한국도 마찬가지였다고 볼 수 있겠죠. 네. 예. 그러니까 1930년대 들어서면서 신문 발행 부수가 크게 늘어나고 대중화되니까 독자층을 확보할 수단으로 이제 사파 일러스트레이션이 적극적으로 쓰이게 됐다고 해요. 그때는 사파라고 불렀던 거죠. 네. 뭐 글보다는 그림이 좀 더 눈에 잘 띄고 눈을 잘 많이 끌어당기니까 그렇겠죠. 네. 본격적으로 이제 전문적인 사파가가 등장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때는 지금처럼 외주라기보다는 이제 신문사에 고용된 그때는 사파가로 고용된 사파. 그때는 뭐 일을 할 수 있는 수단이 신문, 잡지 이 정도밖에 없었으니까요. 또 이렇게 파고드니까 얼마 안 됐네요, 정말. 그러니까 한국의 일러스트레이션이니까요. 당시의 신문 사파가들은 그때 당시에 신문에서 일한다는 거는 아무래도 다 식자층이니까요. 일본에서 유학을 하고 돌아왔거나 한국의 이제 미전에서 인정받은 화가분들이 신문사에서 사파가로 일했기 때문에 신문 사파 수준도 되게 높았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일제 강점기나 해방기 그때 신문이 이렇게 좀 많아지면서 거기에 그림 스타일도 이렇게 그림 연재 소설 같은 게 많았잖아요. 거기에 이제 그림 스타일을 맞춰가면서 굉장히 독특하게 많은 스타일의 사파를 연재해 나갔다고 합니다. 왠지 숙연해집니다. 네, 너무 역사 시간 같나요? 그렇게 해서 이제 사파라는 게 예술 분야로 발전할 기회를 잡게 됩니다. 아까 말했던 것처럼 서양 화가들이 사파가로 일하면서 신문 사파 수준이 크게 향상되었고 그러면서 유명한 박수근 화백 같은 분들 있죠. 그런 분들도 한두 번쯤은 신문 사파를 그린 적이 있다고 해요. 70년대 들어가면서 우리나라도 문화적으로 수준이 다시 올라가서 이제 또 좀 경제도 조금 활성화되니까 순수회가 다시 잘 팔리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화가들이 다시 본업에 돌아가서 이제 자기 본업에 집중하게 되고 그때부터 전문 사파가가 등장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파만 그리는 사람이 나타나게 된 거죠. 이때부터는 신문 연재 소설의 사파가 당연히 전문 사파가의 몫이 되었다고 합니다. 이게 아마 나름 최초의 일러스트레이터라고. 왜냐하면 그전에는 그래도 아마 자기의 그 정체성을 그냥 서양 화가로 잡고 계신 분들이 많았을 거예요. 그냥 단지 일할 곳이 이제 마땅치 않으니까 수입을 얻기 위해서 그렇게 한 거지만 전문 사파가라고 불린 사람도 이때부터라고 하니까요. 그래서 신문이랑 광고 뭐 이런 데에서 사파가 많이 쓰이게 되기 시작한 게 아마 이때쯤인 것 같은데 일러스트레이션을 일러스트레이션이라고 부르기 시작한 건 언제쯤인가요, 편집장님? 일러스트레이션이란 단어는요. 처음에는 없었어요. 그냥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뭐 사파가, 사파가 밑으로 더 얘기한다면 도안사. 그러니까 도안이라는 그런 요즘에 많이 없어졌는데 옛날에 도안집 아마 없는 집 없을 정도로 도안집이 많잖아요. 맞아. 생각났어. 그래서 그때는 처음에는 도안사라는 그 직업 명칭이라고 봐야 되나요? 도안사라고 많이 불렀고요. 그 다음에 조금 발전되면서 사파가, 또 사파가가 발전되면서 좀 이렇게 높이 봐준다 그러면은
화백이라는 말을 많이 썼어요. 네. 그러니까 나이가 적어도 화백, 나이가 많아도 화백. 근데 요즘에 보면 화백 정도 들으면은 나이가 많은 네, 좀 선배 작가님들한테 화백 얘기하잖아요. 그때 당시만 해도 일러스트레이션 그야말로 사파 그리는 사람도 존칭이 그냥 화백. 지금 저희가 작가님 하듯이. 그렇죠. 그러니까는 아주 나이 드신 분도 젊은 작가한테 화백님 오셨다고 그렇게 시작이 됐고요. 일러스트레이션이라는 단어 자체가 거의 90년대, 80년대 말, 80년대 말 그때 일러스트레이션이라는 단어가 시작이 됐고요. 그때부터 일러스트레이터라는 거가 왔어요. 그러면서 그때 재미있는 일화 중에 하나 뭐냐면은 그때 당시에 유행했던 영화가 터미네이터였어요. 그래가지고 일러스트레이터도 하나의 터다. 그래서 강한 사람이다 해가지고 일러스트레이터가 되는데 요즘 강한지는 모르겠습니다. 강한지는 모르겠네요. 정말 많이 약하기도 하고. 그래가지고 만나는 사람마다 터의 시대라고 그랬어요. 그때 뭐 스크립터, 터가 많았어요. 한번 기억해 보시면은 뒤에가 터 있는 그런 직업군들이 막 생겨났을 때 새로운 직업들이 생기면서 그때 일러스트레이터도 거쪽에 한 직업. 그러니까 터미네이터가 영화가 나온 그때 전후였군요. 직업을 이제 뒤에 영어식으로 부르다 보니까 무슨 터 이렇게 좀 많았나 시대가 봐요. 앞으로 시대를 앞서갈 것이다라는 말이 참 많았어요. 그래서 컴퓨터. 그렇죠. 컴퓨터도 터네요. 시기적으로 우리의 그 시대랑도 좀 비슷한 것 같아요. 그죠? 새로운 직업들이 이제 좀 있으면 나올 것 같은 시기인데. 그 명함에 일러스트레이터라는 그 앞에 타이틀을 그때부터 제일 많이 쓰게 된 것 같아요. 지금은 작가님이라고 얘기 많이 하지만 그때는 일러스트레이터라고 많이 불러줬었어요. 80년대 말부터. 그렇죠. 또 궁금한 게 있는데 그때 그림책만 전문으로 하는 작가는 이제 언제쯤? 부터 시작됐나요? 그 전부터도 시작이 됐어요. 근데 중요한 거는 글 그림으로 시작되는 때가 오히려 일러스트레이터들이 가장 영향력을 발휘할 때죠. 그렇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는 그 전부터 그림책은 많이 있었지만 거의 컬러가 많이 없었기 때문에 지금 보면 앞에 조악한 컬러들이 있잖아요. 우리가 흑백 TV가 나오고 나서 나중에 컬러로 바뀔 때 보면은 컬러가 아주 좀 뭐 요즘 모르면 촌스럽다고 그러잖아요. 뭐 RGB로 안 맞아지는 거 그런 상태로 그림책이 나오곤 했었지만은 그 후로 거의 그림 그리는 사람들이 그림책 내는 경우는 없었어요. 근데 왜 없었냐? 그때 당시만 해도 작가는 신춘문예를 나온다든가 뭐 그러니까 문학의 등단이 되지 않으면은 출판도 할 수 없었고 인정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문단에서 인정하는 그런 등단 길을 걷지 않으면 그렇죠. 그래야지만이 작가가 아니었구나. 근데 그게 이제 서서히 바뀌면서 그림책이라는 분야가 오히려 그림이 주가 되다 보니까 그림책 작가들이 영향을 많이 발휘하게 되면서 그림책 작가가 시작이 된 거라고 볼 수가 있죠. 그게 언제쯤이죠? 거의 2000년대가 전성기로 접어든다고 봐야 돼요. 그러고 보니까 저도 한 70년대에 되게 유명했던 아동문학가 선생님의 그런 전집을 본 적이 있는데 거기에는 목판화가 실렸어요. 그림이. 근데 그분도 어디 화백이셨어요. 서양 화가분. 서양 화가분의 그림을 실었던 거예요. 옛날에는 글 작가는 따로 있었고요. 그림 작가 따로 있었어요. 왜냐하면은 지금처럼 글 그림 책이 많이 나오기가 없었고 아예 제 기억으로도 없었어요. 오히려 이렇게 구분이 확 되어 있었네요. 근데 그렇게 했어도 괜찮았을 때니까. 왜냐하면 지금보다 좀 더 단순하잖아요. 직업군을 나누기가. 그렇죠. 일러스트레이터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일러스트레이터라고 이제 이름을 달고 나오신 작가님들에 대해서 궁금해지는데요. 대표적인 1세대 작가님들이 어떤 분들이 있을까요? 그때 당시에는 거의 대부분이 신문에 그 사파를 그리신 분들이 1세대 일러스트레이터라고 볼 수가 있죠. 그때는 뭐 일러스트레이터라는 직업이 아니었고 사파가라고 그랬으니까 주축이 됐던 분이 처음에는 화가 중심으로 그러니까 왜 그랬냐면 그때는 참 많이 못 살았잖아요. 그 화가가 왜 그림을 그렸냐면은 그림도 안 팔리고 그러다 보니까는 이분들한테 도움을 좀 줘야겠다 해가지고 하기 싫다는 분들 막 이렇게 데려다가 그냥 돈을 주기 뭐하고 그때 당시만 해도 그래도 신문사는 돈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좀 시키고 거기에 따른 대가를 지불해주고 그렇게 시작이 됐지만은 그 다음에
초등학교 교과서 있잖아요. 네. 교과서 그리신 분들이 우리나라의 1세대라고 볼 수가 있고요. 국어 교과서 이런 교과서 영희 철수 나오는 바른 생활 슬기로운 생활 그렇죠. 이런 데 나오는 우와. 그래서 이모티콘으로 지금 엄청 나오고 있는데 그래서 그림 스타일도 그때는 그런 식으로 그려지지 않으면 그러네요. 쓰지도 않았어요. 지금 생각해보니까 되게 단정하고 단아한 그림들이죠. 그러니까 요즘에 얘기하는 뭐 7등신, 8등신 그렇게 그림을 그리지 않으면은 그림 취급도 안 할 그때 시대였어요. 정말 정석적인 인체와 그대로의 자연 풍경과 볼 빨갛고 그렇죠. 정말 사람처럼. 그러니까 그 어느 한 작가가 그러더라고요. 그 후에 그때 당시에 일했던 분인데 한참 후에 그림을 그렸는데 옛날 그림이다. 그림이 올드하다. 스타일이 변했으니까. 요즘 시점 빠꾸로 당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야 이렇게 세상이 이렇게 많이 바뀌었구나. 소위 트렌드라고 하죠. 그렇죠. 유행이 빨리 바뀌어서. 그렇죠. 바뀌다 보니까. 그러면서 사파가 중심으로 그 신문에 연재했던 분들끼리 모여가지고 만든 단체가 한국무지개회라고 해서 만들었어요. 그때 아세요? 들어봤어요. 그러니까는 우리나라 일러스트레이션을 얘기한다 그러면 한국무지개회를 빼놓고 얘기할 수는 없죠. 왜냐하면 거기가 시발점이었고 또 그림 작가들이 모여진 그룹이 최초였으니까요. 그리고 거기를 통해서 또 일을 할 수 있는 구조. 그러니까 이게 한마디로 동인회가 만들어져서 거기를 중심으로 거기에 이제 뭐라고 소속된 작가라고 해야 될까요? 그분들의 이름을 알 수 있을까요? 지금은 작고하신 그때 당시에 가장 연세 많으셨는데 김영주 선생님이라고 계셨어요. 김영주 선생님 계셨고 그 밑으로 이유경 선생님 계셨고 전성본 선생님도 계셨고 그분들이 우리나라 4대 일간지의 신문을 다 그림을 그리셨던 분들이에요. 그리고 편집장님도 저는 그때 막내로서 무지개 회원이었었죠. 1세대 그 동인회의 막내로 그렇죠. 그래서 오히려 선배님들을 이렇게 좀 보고 배우고 느낀 점들이 많이 있었었죠. 그럼 편집장님은 2세대 정도 되는 건가요? 나이로 봤을 땐 2세대도 넘었을 텐데 좀 일찌감치 출발해서 그런지 오히려 지금 아는 사람들은 제가 더 나이가 더 많은지 알고 있어요. 아까 일찍 시작하셔서 아까 그림책 얘기를 했지만은 그림책이 아동문학가들의 영역이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림 그리는 사람하고 동화를 쓰는 사람하고 굉장히 좋은 관계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따로 그려도 작가를 모른다고 그러더라고요. 네, 안 만나게 한다고 저번에 그 김한진 작가님 모셨을 때 글 작가랑 그림 작가 만나기에 좀 싸운다고. 그래요? 그래서 편집자님들이 못 만나게 한대요. 그때는 굉장히 친해가지고 내 그림 잘 그려달라고 오히려 막 술 사주고 막 그럴 정도로 작가들하고 이 관계가 좋아서 좀 아동문학상을 받으면 거기 가보면은 오히려 일러스트레이터들이 많이 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그러다 보면은 동화 작가들이 출판사한테 나는 이 작가랑 내 그림책을 그리게 해달라고 그래가지고 추천하는 경우도 좀 많이 교류가 있었어요. 되게 활발했었죠. 그렇죠. 지금보다. 아무래도 그렇죠. 뭐 인터넷이 전혀 없던 시대고 생각해보면 소설도 옛날에는 원고 뭉치를 들고 직접 출판사에 가서 건네주고 이렇게 줬다고 하잖아요. 근데 요즘은 이메일로 그냥 딱 보내버리면 되니까. 그러다 보니까는 사람들이 인맥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했어요. 지금은 맨 땅에 헤딩하는 친구들이 많이 있는데 아무것도 없이 시작하는 분들이 많아서 시작하면은 좋은 관계가 많이 이루어졌을 때 그러다 보니까 이제 90년대 가장 격동의 시대라고 알고 있거든요. 그때가 이제 컴퓨터가 도입된 시대이기도 하고 이제 경제가 발전하면서 애들을 위한 동화책, 그림책을 많이 사주게 된 그때라서 이제 정말 맞아요. 문화적으로도 좀 수익도 많이 얻고 했던 때라고 기억하고 막 책이 전집으로 나와서 막 책장에 꽂히던 시대잖아요. 전집물 시대였었거든요. 그때 일러스트레이터 정말 호황이었겠네요. 어땠나요? 일러스트레이터 그때만 해도 지금은 거의 인쇄 작업을 하잖아요. 그때는 인쇄가 없었어요. 그리고 다 매절이었고. 지금도 사실 인쇄 작업은 많이 안 한대요. 지금도. 그래요? 네, 지금도 거의 다 매절로 하고 있고. 인쇄로는 돈이 안 돼가지고 여전히 돈이 안 돼서 작가의 입장에서는 매절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선택을 할 수 있는 거죠. 인쇄로 해도 괜찮을 만한 책이다 싶으면 인쇄로도 하시고 당장 안 될 것 같은 매절 받기도 하고 그렇대요. 그때 당시에는 저작권이 없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출판사에서 오히려 돈을 벌기도 쉬웠어요. 왜냐하면은 일본 책 갖다가 무조건 그냥 반사본에 한다든가 해적판. 해적판이죠. 외국에 나간 사람이 유럽 같은 데 가서 책 가져오면 그냥 반사본에 해가지고 찍어서 팔고 그랬으니까. 진짜 무법시대였네. 무법시대였어.
그때 저희도 많이 봤잖아요. 뭐 그런 해적판들. 그렇죠. 이름 막 바꿔가지고. 그러면 그때 제 기억나는 게 쓰러져가는 출판사가 외국 개책을 가져와가지고 대박이 나기도 하고. 대박이 나서 큰 출판사로 변한 출판사도 있어요. 어딘지 말씀은 안 하시지만. 그때는 뭐 불법이 아니었으니까. 그죠. 그때 정말 기회의 시대이기도 했네요. 그렇죠. 네. 잘 그거를 잡은 회사인 거죠. 또 어떻게 얘기하면 이렇게 일러스트나 동화의 불모지인 한국에 소개한 것도 되니까. 그런데 재밌는 게 뭐냐면은 그 책이 다 없어진 이유가 다른 출판사에 다 저작권으로 다시 재계약해서 우리나라 출판이 됐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거기서 또 못 내게 되고. 근데 그 출판사에서 대박이 났던 이유가 결과적으로 좋은 책을 가져왔어요. 제가 들은 것 중에 가장 궁금했던 것 중에 하나가 이제 90년대 중반에는 그림책을 하나 그리면 1년 생활비가 나왔다라고 얘기했거든요. 2권쯤 해야 생활비 나왔을 거라고 전에 김원진 작가님도 얘기했었는데 실제로는 어땠나요? 그때 당시에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매절을 했기 때문에 금액이 컸어요. 인세를 안 하냐고 물어봤더니 인세를 주더라도 3,000부다 3,000부에 대한 선입세를 줬어요. 그러니까 선입세를 줬기 때문에 그 매절하는 거하고 많은 차이도 안 됐어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최저로 책을 찍으면 3,000부. 예, 그렇죠. 예. 예. 그다음에 좀 조금 있는 출판사에 찍는 거는 5,000부. 왜 5,000부였냐면은 5,000부 정도 찍어야지 전국에 서점에 깔 수가 있었어요. 지금은 서점이 많이 없어졌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5,000부 정도 찍어야지만이 서점에 깔 수 있기 때문에 작가한테도 그만큼 큰 출판사를 선호하게 됐던 거죠. 예, 그때 인쇄 매절하면 얼마 정도 받았을 수 있었나요? 글쎄 지금 기억이 참 가물가물한데요. 아마 제가 요즘에 얘기 듣기로는 요즘하고 거의 같은 가격인 것 같아요. 오히려 요즘에도 적다고 봐야죠. 그죠. 그렇게 치면 요즘이 적은 거죠. 훨씬 적은 거죠. 30년 전인데 30년 전인데 금액이 비슷하다면 그때 물가적으로 본다 그러면은요 굉장히 컸어요. 그때 돈으로 한 2, 3천만 원 되지 않았을까? 2, 3천만 원까지는 안 되겠지만은 제가 볼 때는 제가 그 검색을 해봤는데요. 그때 당시에 강남 아파트 가격이 1억 5천, 지금 한 10몇억 하죠. 그러니까 물가가 한 10배 정도 올랐다고 보면 되니까. 그러면은 아니 그렇게 볼 수도 있어요. 물가적으로 본다 그랬을 때는 그야말로 좋은 조건이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정말 지금으로 치면은 정말 1년 연봉급 되겠네요. 1년 연봉을 한 번에 매절로 받으니까 거기다 작가들이 매절로 하려고 하겠네요. 제가 학교 다닐 때 교수님이 활동을 하실 때 연봉이 7억이었다고 자기 연봉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셨는데 그때는 아니 무슨 헛소리를 하시나라고 생각했는데 저도 이제 알고 보니까 그게 맞았던 것 같더라고요. 연봉 7억으로 버는 사람들 그때 당시 많았어요. 그죠. 불가능한 일이 아니었네요. 정말 대단하다. 그때는 한창 왜 그때 잘 살기 시작했던 이제 사람들이 나오면서 집에 어린이 책을 이렇게 전집으로 다 꽂아놓고 그죠. 그러면 다 한 면은 그림이고 한 면은 그린 그런 그림책이 많았었잖아요. 그리고 또 동네마다 서점이 많았잖아요. 기억하시다 보면은 그 동네 그 미닫이 창문에서 책방이 엄청 많았잖아요. 작게. 그때도 뭐 사실 돈 떼먹는 회사들이 지금보다 훨씬 더 많았다고는 들었거든요. 대신에 뭐 다른 데서 메꿀 수 있으니까. 네, 그렇게 해서 좀 비일비재했겠죠. 이렇게 들으니까 참 재밌네요. 뭔가 그리고 어린 시절 기억이 새록새록 나요. 그러니까요. 아까 뭐 떼어먹는다는 얘기를 했는데 잠깐 생각나는 게 그 요즘은 작업을 끝내놓으면은 한 달이라도 주나요? 네네. 한 달인가요? 네. 한 달 후에. 기본 한 달 후에 주죠. 다 2월 말에 지급이 되니까. 근데 제가 일할 때였는데요. 한 출판사에서 지금도 그 얘기를 제가 하면은 믿질 않아요. 그림을 청탁을 받았어요. 근데 작업을 이제 한 달 걸쳐서 했어요. 그 출판사 갈 때는 그 전날 전화를 합니다. 제가 아무개인데 그림 다 돼서 내일 갖다 드릴 겁니다. 하면은 그럼 어떻게 되죠? 출판사에서 딱 준비했다가 돈하고 그림이랑 맞바꿉니다. 직거래네요. 직거래를 하네요. 딱 서랍에서 여는 순간 선차리. 수표 있죠. 그것도 그냥 현금으로. 현금으로 해가지고 딱 그림이랑 그림이랑 같이 맞바꿔요. 다들 90년대를 그리워하는 이유가 있어요. 90년대로 돌아가고 싶습니다. 90년대는 여러 가지로 다 우리가 좀 윤택했던 시절이라서 출판계도 좋고 그림 작가한테도 좋았나 봐요. 그때 꼭 그렇다고 생각은 안 드는 게 그때가 컴퓨터가 도입된 시대잖아요. 그래서 당시에 이제 손으로 많이 그리던 분들이 이제 컴퓨터가 들어오면 이제 컴퓨터로 작업하게 된다고 하면서 이제 걱정하시는 분도 많고 컴퓨터는 이제 감성을 못 살린다, 그거 할 필요 없다고 하신 분도 많았거든요.
제가 아시는 분도 이제 당시에 그림을 그렸는데 이제 컴퓨터가 오니까 이제 감상을 못 살린다고 할 필요가 없었다고 했는데 막상 들어오고 하니까 너무 확 바뀌어가고 그분은 일을 잃으셨거든요. 그랬던 시대 그런 시기가 그러네요. 네, 그러면은 편집장님 그림이 이제 한창 그렇게 잘 나가던 그림 작가들이 이제 컴퓨터가 들어오면서 어떻게 또 시장이 바뀌었나요? 그림책 시장이라든가 그런 경우는 많이 바뀌지 않았는데 컴퓨터가 들어오면서 광고 일러스트 쪽이 많이 바뀌었어요. 그러니까는 우리가 기억나시는 분들 많이 있겠지만 그때 에어브러쉬로 그리신 분들이 충무로에는 그런 작가들이 굉장히 많이 상주하고 있었거든요. 영화 포스터 같은 거 그리시는 분들도 있고. 그러니까는 심지어 재화에서 있는 광고 신발이잖아요. 신발 사진 자체가 안 좋으니까 그 위에 다시 에어브러쉬로 그 신발의 광이라든가 그걸 다시 그리는 거예요. 요즘도 광고할 때 보면은 사진 안 찍고 그 그래픽으로 만들거든요. 그걸 사람이 했네요. 저는 수업 옛날에. 시간에 그 그림을 많이 봤습니다. 교수님이 또 보여주시고. 직접 그리신 분이라서. 그래서 그런 걸 하면서 수입이 엄청나게 많았어요. 근데 그 직업이 컴퓨터가 들어오면서 다 없어지는 거예요. 그게 이제 맥 때문에 그런 거죠. 그렇죠. 요즘에는 우리 왜 아이폰 때문에 회사 넘어간 회사들 많잖아요. 그것처럼 저 때도 맥킨토시라고 이렇게 맥킨토시가 들어오면서 이제 광고 맞아요. 인쇄 그쪽이 또 지표가 확 바뀌었는데 그래서 처음에는 컴퓨터로 그려지는 그림에 선호를 안 했어요. 왜 선호를 안 했냐면은 일단은 그림 자체가 딱딱하고 그 손맛 그림이 아니다. 왜냐면은 그 사파의 그 일러스트레이션 그 감 자체가 처음에 나오지 않았는데 그 프로그램 발달에 의해서 이건 이제 저도 이건 손으로 그린 거지 절대 컴퓨터로 그린 게 아니라고 생각했는데 나중에 작가하고 만나서 얘기해 보면 컴퓨터로 그렸더라고요. 요즘에는 이제 엄청 그 표현력이 좋아져가지고 아주 흉내를 잘 내죠 컴퓨터가. 제가 또 이 시기 때 또 그림을 이제 배우기 시작했죠. 막 이런 과도기 때. 그때 한 몇 살이었는데요? 90년대 후반, 90년대 말. 그래서 이제 2000년도에 이제 저도 컴퓨터를 딱 접하고 너무 충격을 받았어요. 그 프로그램을 페인터나 포토샵이라는 거를 딱 알고 난 다음에는 정말 충격받았거든요. 우와 이거 뭐 별세계다 싶어서 한참 공부를 했던 기억이 나네요. 근데 우리 선배 작가들은 컴퓨터를 되게 싫어했어요. 그렇죠. 거의 교수님들도 다 싫어하시고 약간 그런 분위기였어요. 저희 때도 그랬었던 것 같아요. 이게 막 그 컴퓨터 안 돼. 별로야. 이런 그러니까 분들 일러스트레이션보다는 오히려 디자인 쪽에서 컴퓨터를 많이 선호를 하게 되겠죠. 그래서 일단 광고계가 먼저 그렇게 영향을 받았구나. 그때 그 호황이 쭉 이어졌으면 어땠을지 저도 참 궁금하네요. 네. 이게 그러면은 어쨌든 90년대 중반까지는 그래도 컴퓨터가 선호되진 않았네요. 그렇죠. 왜냐하면 용량도 작았고요. 일단은 맞아요. 그 데이터 전송도 잘 안 됐고요. 여러 가지로 문제점이 많은 거예요. 지금과 같은 걸 상상하면 안 되겠네요. 그냥 등장했다 뿐이지 마치 지금 AI가 등장했다 요 정도 아닐까요? 그렇죠. 아직은 좀 먼 이야기처럼 느껴지는 건데. 이제 저희 선배분들이 뭐 96학번, 97학번 이제 그분들이라서 저도 이제 그 수업 들으러 가면은 학교에 가면 맥킨토시 이렇게 크게 있고 또 수작업 할 수 있는 또 그런 것도 있고 그러니까 같이 있잖아요. 공존하던. 근데 제가 이렇게 보면은 제일 안타까운 거는요. 이 컴퓨터를 너무 의존한다는 거예요. 제가 그 일본에 이렇게 미술학교 가보니까 그 컴퓨터가 그때만 해도 우리나라의 컴퓨터가 아주 좀 작은 컴퓨터였는데 굉장히 큰 컴퓨터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한국 작가가 와서 작업을 해요. 그래서 누군가 물어봤더니 대학 교수더라고요. 근데 디자인과 교수였는데 우리나라에 컴퓨터 시스템이 안 되니까 거기 와서 이제 그걸 이용하고 계셨는데 근데 그 학교에서는 아직도 수작업으로 처음에 시작을 해요. 그러면서 왜 수작업을 하느냐 그랬더니 손맛을 몰랐을 때는 기계가 아무리 해도 거기에서 한계가 있다. 기계가 또 발달하지도 않았어가지고. 그러면은 그 디지털 인쇄가 요즘에는 좀 많아져서 저희가 디지털 쪽에 조금 더 익숙한데 옛날에 그러면은 출판 그림책이나 그런 거를 할 때 어떤 식으로 작업 방식이 어떻게 됐죠? 작업 프로세스 같은 게 궁금하거든요. 지금은 잘 믿지 않는 얘기를 하게 되는데요. 아니요, 믿어요. 제가 그림책을 최근에 못하고 있거든요.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 뭐냐면 너무 수정이 많은 거예요. 처음에 제가 그림책을 많이 작업을 할 때에는 감히 요즘 말로 감히 수정을 요구하지 못했어요. 수작업이니까 게다가. 요즘은 수정을 잘해주더라고요. 왜 잘하냐 그랬더니 컴퓨터로 다 수정을 해버리니까. 근데 그때 당시에는 수정을 해달라고 그러면은
다시 그려야 될 판인 거예요. 처음부터. 예. 맞아요. 왜냐하면 시간도 오래 걸리고 미술 재료를 그러니까 한계에서 수채화를 그렸을 때는 방법이 없잖아요. 네. 그래서, 예, 그렇게 작업을 했기 때문에 수정을 못했거든요. 근데 요즘은 수정 요구가 많다고. 그렇죠. 네, 아무래도 수정이 쉬워지다 보니까. 그거 얘기했잖아요, 김환지 작가님. 팔을 내리고 있는데 들어달라고 했나? 그죠? 그걸 어떻게 바꾸겠어요? 너무 옛날에. 요즘은 그 작가의 역량도 물론 따라다닐 수 있겠지만은 네. 너무 무리하게 요구하는 것 같아요. 요즘에 또 그런 게 또 바뀌었고, 그렇죠. 작업을 한 다음에 그림을 다 그러면 화구 같은 거에 담나요? 그래서 출판사까지 들고. 아니요, 그러지 않았어요. 그러니까는 스케치도 출판사에 보여주지도 않았어요. 그냥 처음부터 끝까지 작가가 혼자 다 하는. 그렇죠. 희님이 진짜 좋아하는 희님이 원하는 세상이네. 내가 그냥 스케치 알아서 하고 채색 다 하고. 그렇죠. 이렇게 할까요가 아니고요. 네, 완성본을 그냥 갖고 그렇죠. 가는 건가요? 네. 아까 제가 한 출판사 좋은 시절이다. 바로 이렇게 현금이랑 바꿨다 네. 그랬잖아요. 그런 에피소드가 얘기한 것처럼 그때 당시에는 스케치라는 게 없었기 때문에 바로 작업을 했거든요. 네. 근데 이제 수정 사항 같은 건 뭐가 나오느냐, 그 시대에 좀 안 맞는다든가 갑자기 편집자가 한번 이렇게 좀 큰일 당한 적이 있었는데, 근데 태극기를 거꾸로 그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문제는 뭐냐, 이미 다 책을 다 찍었으면 되는 거죠. 아이고. 그래가지고 책을 다시 파기시키고. 그때는 좀 중요하니까 그런 게. 그러니까 지금은 요즘도 아마 중요하지만. 지금은 아마 그런 일은 별로 없을 거예요. 네. 요즘에는 너무 편집부에서 너무 검열까지는 아닌데 꼼꼼하게 보니까 그냥 컨트롤 T에서 돌리면 돼. 그러니까 그냥 돌려버리면 되거든요. 거꾸로 그렸으면. 그래도 2세가 됐잖아요. 그렇죠. 요즘은 무슨 방법을 쓸까요? 그럼 스티커를 프린트해서 붙이기 시킬까요? 요즘도 지금도 파세요 그냥. 다시 합니다. 근데 말씀하신 거는 요즘에는 검수를 계속 하니까. 요즘은 보는 사람이 많잖아요. 네. 그리고 그때 당시에는 그림을 청탁하는 사람들이 편집자의 일반 사무직에 있는 사람들은 못했어요. 그러니까 보통 편집장, 편집부장 내지는 주간. 네. 아니면 사장님이 직접 일러스트레이터한테 청탁을 했지, 직원이 이렇게 하는 경우는 이게 정말 단적으로 보여주네요. 그 일러스트레이터 작가의 위상이 조금 내려갔다는 그렇죠. 것을. 네. 옛날에는 기획하는 그 본인이 직접 작가를 뭐 업무를 섭외를 하고 이랬는데, 그러네요. 요즘은 담당자가 그야말로 평직원이 그때 하니까. 일반적인 사람들은 작가 이름은 잘 모르겠지만 그 일러스트레이터가 잘 팔리는 일러스트레이터가 그 출판사에 뜨잖아요. 네. 그러면 다 일어나서 인사를 해요. 아유, 화백님 오셨다고. 그렇죠. 그러니까 조금 달랐어요, 여러 가지가. 글 작가님하고도 왜 직접 만나고 그러셨다고 하셨잖아요. 네. 그러니까 시상식 같은데 글 작가, 그림 작가 모시고 출판사 측에서 행사하고 이러니까 아마 좀 높은 직위의 직원이 관리를 해야 되는 거래처 중에 하나였던 그리고 거네요. 지금은 또 지금은 외주 용역이 돼버렸지만 너무 기업화, 너무 회사들이 또 커졌고 또 그래서 아니 뭐 지금이라도 뭐 한 몇 억씩 버는 작가님이라면 그런 식으로 반응하지 않을까요? 그분들이 그러니까 수가 적어졌잖아요. 지금 전반적인 작가들에 대한 대우가 낮아졌다는 것을 맞아요. 알 수가 있네요. 그러니까 너무 일러스트레이션계도 양극화가 됐다는 얘기죠. 네, 양극화가 세지고 있네요. 제가 알기로는 90년 이제 후반에 가서부터는 신문 만화나 신문 사파를 만화가들이 좀 많이 들어오기 시작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때부터 아까 말씀드렸던 그 7등신, 8등신 그림 자체가 거의 좀 사라져가면서 이 만화 세대 쪽에 일러스트레이터들이 자꾸 등장하기 시작했어요. 그림도 이제 카툰 스타일로 바뀌고. 그러니까 그림이 작아지는 거죠. 등신 자체가. 그리고 캐릭터 같이 그림을 그려지고 만화 같은 일러스트레이션이 이제 그때부터 만들어지기 시작하고 나타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서 스타일이 이렇게 확 섞이고 바뀌고 막 그렇게 되었던 거구나. 그때가 이제 캐릭터 페어도 막 생기기 시작했던 시점 아닌가요? 캐릭터 페어가 언제쯤 생겼더라? 글쎄요. 그쯤 아니에요? 그때는 아닌 것 같아요. 캐릭터 페어 자체는 만화 쪽으로 해가지고 캐릭터 페어가 아니라 그거예요. 시카프. 시카프가 90년대 말에 생겼어요. 네. 이걸 아는 내가 좀 그런데 제가 그때 한 1, 2회 때 정말 좋아해서 열심히 갔었거든요. 지금은 시카프가 또 위상이 그렇지 않지만 그것도 아마 만화가와 만화계의 발전과 아마 같이 하는 것 같은데, 시카프가 그때 97년, 98년에 생기면서 잡지나 광고 쪽에도 만화가들 많이 쓰고 이랬던 시절이 있는데, 그때 게임도 개발이 되고 그때 게임도 시작했죠. 그랬었죠. 되게 혼종이던 시대. 그때 아마 제 기억으로는 정부 쪽에서
만화 쪽을 굉장히 많이 밀어줬어요. 밀어줬기 때문에 갑자기 만화의 위상이 커진 거죠. 네. 그러면서 한편으로 일러스트레이션 쪽은 조금 소외가 됐던 거예요. 한쪽을 밀어주니까 당연히 한쪽이 그렇죠. 좀 그렇게 됐구나. 왜냐하면은 만화 쪽이라든가 캐릭터 쪽이라든가 그런 경우는 이 만화도 마찬가지지만 자기 나름대로 색깔이 분명했고 일러스트레이터들은 그냥 청탁받은 그림을 그렸기 때문에 자기 색깔이 좀 분명하지 않았다는 거죠. 거기에 조금 지나면서 좀 아쉬웠던 부분이었던 것 같아요. 이게 이제 말씀하신 부분이 자기 컨텐츠, 자기 이야기, 자기 그리고 상품성이 있어야 된다는 어찌됐던 그런 말씀이신 것 같아요. 그렇기도 하고 또 아무래도 만화 쪽이 조금 더 그림이 자극적이잖아요. 그러니까 실사체를 꾸준히 이제 그리던 그런 그림을 보다가 사람들이 카툰 스타일을 확 보면은 그게 이제 아무리 흑백으로 그려져도 귀엽고 생동감이 있으니까 그렇죠. 강한 이미지를 많이 줬죠. 그런 쪽으로 이제 사람들의 수준도 좀 보는 수준도 많이 올라갔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다양한 그림체를 선호했던 것 같네요. 제가 기사를 찾다가 봤는데 그런 95년도부터 그런 만화 스타일도 이제 사람들 눈에 너무 익숙해지니까 다른 스타일을 요구하기 시작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만화가들도 여태까지 이런 스타일로 그렸는데 갑자기 또 어떤 똑같이. 스타일을 그리라는 거지 해서 그때는 또 다시 서양화가가 또 이런 광고나 신문계에 또 다시 불려들어오고 이러면서 업계가 계속 근데 가장 좀 나빴던 건 뭐냐면요. 그 출판사에서 그 잘 나가는 그림체를 보여주면서 그 일러스트레이터한테 이렇게 요구하는 거예요. 참 변하지 않았. 요구를 했기 때문에 뭐 거기에 따르다 보니까 자기 색깔을 많이 못했던 게 조금 작가들이 지금 와서 후회하는 작가들이 제가 만난 적이 여러 번 있어요. 선호하는 그림체가 시장에서 원하는 그렇죠. 그런 그림체를 좀 많이 선호하니까. 네, 그럴 수밖에 없겠죠. 회사 입장에서는 그렇죠. 그런데 그게 일러스트레이션의 발전을 좀 그러니까 일러스트레이션 계의 그런 다양한 스타일을 죽이고 그러다 보니까 일러스트레이션 계 안에서 스타일이 다양해지는 게 아니라 어쩔 땐 만화가 들어오고 어쩔 땐 서양화가 들어오고 이런 식으로 다른 계통에게 자리를 내주는 형식으로 발전을 했네요. 이게 전집 시장의 장단점이잖아요. 그러니까 다 이렇게 모아가지고 전집으로 해서 많이 팔아야 되니까 비슷한 스타일 거기에 대한 것들만 또 외주를 하는 작가분들은 돈은 많이 벌었을 테고 하지만 전체적인 일러스트 시장 발전에서는 크게 스타일 변화나 다양성이 부족했던 거고 그래서 일러스트가 이제 매체의 성격이 변함에 따라서 작가의 종류라고 할까요? 스타일도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달라지고 뭐 한창 예술적일 때도 있고 또 그냥 만화적인 스타일의 드로잉 스타일 됐던 때도 있었고 이게 독자 입장에서 보면은 뭐 서양 화가들의 참여로 신문 사파이 기법이나 내용들이 다양화되면서 뭐 그러니까 뭐 추상화 스타일인 거죠. 뭐 판화 기법 등등의 뭐 다양한 그때 만화도 많이 보고 영화도 멋있는 거 많이 나오고 그러니까 신문 소설 사파도 아주 다양했었죠. 그렇죠. 원문을 보다 풍성하고 즐기게 해주고 또 충실하게 재현하는 게 가능했던 거죠. 뭐 당시에 90년대 초중반에 신문의 연재 소설이 인기가 많았잖아요. 네, 많았어요. 네네, 저도 어린이 만화도 있었고, 저도 기억이 나고 장르도 참 다양했고요. 뭐 소설도 활발해지니까 그림도 당연히 소설이 나오면은 당연히 이제 그림도 쓰이게 되고 그림도 그에 맞춰서 이제 발전을 했던 거고요. 90년대 말. 네네. 새로운 니즈의 시대가 열린 거죠. 그렇죠. 네네. 그러고 보면은 뭐 월간 일러스트도 그때 창간했고 창간을 한 거 하셨고요. 그러다 보니까 생각해보니까 진짜 다양한 게 한꺼번에 막 터져 나오던 시대였네요. 그 짧은 시간에 시카프도 생기고 만화도 밀어주고 그렇죠. 그때 일본 문화도 개방하고 그렇죠. IMF도 터지고 다 터지고 그때 해적판 만화 한창 보고 저도 막 그림 공부하고 IMF 터져가지고 뭐 힘들게 학교 생활하고 그러면 이렇게 해서 어쨌든 그 90년대를 잘 넘겨가지고 2000년대가 이제 딱 됐단 말이죠. 2000년대부터는 뉴 밀레니엄. 그때는 이제 또 어떤 그림 스타일이나 어떤 시장의 변화가 있었죠? 그 고전에 제가 잠깐 말씀드리고 싶은 건 그때 화가들이 많이 이렇게 했다고 그랬잖아요. 어느 그 유명한 출판사에서 이 화가들만 대상으로 해가지고 그림책 전집을 만든 적이 있었어요. 근데 화가들은 영역이 또 다르더라고요. 화가들이 그렸던 그림책 자체가 그때 당시에는 유명한 화가들이었지만 결과적으로 그림책이 나왔을 때는 실패를 했어요.
그러니까 그때 서파하고 해화 작가하고 다르다는 거를 그때 아마 그런 그림들을 본 것 같아요. 네, 그때 제가 기억하는 거로 보면 한 50권 이상이 되는 책이었는데 그 일러스트레이터들은 한 명도 끼지 못했고 다 순수 화가들만 했었어요. 그게 역동의 시대 마지막 끝을 몸부림인가? 그게 이제 이 시대가 끝났다는 걸 딱 하는 마커라고 생각되네요. 예. 약간 문화 고급 그런 거를 좀 하려고 한번 화가들을 확 해봤는데 오히려 성공 못했구나. 서양 화가 분들은 아무래도 진짜 뭐라고 할까요? 일러스트레이터는 어쨌든 상업 미술이니까 이런 매체랑 같이 적응을 좀 잘 해왔잖아요. 영역이 달리되는 얘기죠. 그렇죠. 오히려 보면 일러스트레이터가 더 힘들어요. 왜 힘드냐? 해화 작가는 자기 그림이라고 주장하면 돼요. 근데 일러스트레이션이라는 거는 잘 알다시피 내 마음에도 들어야 되지만 상대편의 마음에도 들어야 돼요. 그 두 가지를 다 만족을 시켜야 되는데 더 어렵다는 거죠. 중요한 말씀입니다. 아니, 상대편 말도 마음에도 들어야 되지만 또 시장 마음에도 들어야 되잖아요. 저도 그래서 세 가지가 되네. 네, 세 가지를 맞춰야 되네. 일러스트레이터란 직업이 하고 있지만 참 힘들구나라고 생각이 들고 힘듭니다. 요즘 저도 항상 사람들 만나면 얘기하지만은 작가가 좋아하는 그림이랑 대중들이 좋아하는 그림이랑 클라이언트가 좋아하는 그림이 각각 다 달라갖고 이걸 균형에 맞추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얘기하고 있거든요. 많은 능력이 요구되더라고요. 그러면 저희 이제 2000년대 한 3세대 정도 될까요? 3세대, 4세대? 그 정도 되는 작가님들에 대한 얘기를 좀 들어볼게요. 이때부터 좀 광고 일러스트 시장에 CG를 가미한 일러스트가 좀 많아졌던 것 같아요. 2004년, 2005년에 이제 웹툰도 좀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웹툰의 모습으로 바뀌었거든요. 이때부터 그렇죠. 뭐 모임, 모이기 시작했죠. 또 다시 인터넷 모임이. 그때도 또 커뮤니티 이런 것도 좀 활발해져가지고 이제 시작이 되면서. 그래서 이제 뭐 온라인으로 그림들을 볼 수 있게 됐죠. 그러면서 폭발적으로 사람들이 또 누구는 어떤 그림 그린다 막 이런 걸 서로 또 공유를 할 수 있던 또 시기였고 2002, 2003년쯤에 자기 개인 홈페이지 만들어서 자기 개인 홈페이지에 자기 그림 만화 올렸던 분들이 많이 늘어났었죠. 그게 지금 웹툰의 시작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네, 맞아요. 2세대 작가로 이제 유명한 작가님으로 어떤 분들이 있을까요? 뭐 일단 그때 디지털을 이제 시작을 하고 2세대는 아니고 한 4세대 정도 될 것 같네요. 말씀하신 거 보니까는 4세대 정도 될 것 같은데 4, 5세대쯤 될 것 같은데 디지털 작업하는 작가님들도 편집장님 많이 아세요? 뭐 제가 디지털 작업을 하지 않는 사람이기 때문에 아마 후배들이실 것 같은데 모르겠지만 옛날에는 컴퓨터로 그렸던 그림이 확연하게 나타났는데 지금 안 나타나기 때문에 저희가 취재하러 만났다가 보면은 깜짝 놀라는 거예요. 수작업인 줄 알고 취재를 요청하셨다가 맞아요. 제 기억으로는 아마 거의 컴퓨터로 1세대 컴퓨터 일러스트의 1세대이신 분들은 제 기억으로는 윤종태 작가님을 시작을 해서 이제 뭐 잠산 작가님 아마 그분들이 폭발적으로 인기를 얻었고 게임 일러스트에서는 뭐 많이들 아시는 뭐 김영태 작가님, 정준호 작가님 시작으로 아마 잠산 작가는 지금 다시 수작업을 하고 있어요. 네, 잠산 작가님 어떻게 보면 CG 일러스트 하는 사람들의 1세대 작가이기 때문에 그분이 오히려 이제 수작업적으로 이제 정말 중견 작가의 길로 가고 계시고 수작업으로 전시한다고 그러더라고요. 이게 뭐 보면은 컴퓨터를 오래 하신 분들은 또 수작업으로 많이 또 가시더라고요. 저도 이제 수작업을 좀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거든요. 그때 시장 규모가 좀 궁금해요. 90년대 그렇게 커졌다가 확 줄어들면서 이제 CG가 생겼는데 그때의 광고 일러스트 시장이라든가 CG가 쓰이던 시절이에요. 월드컵 이후. 월드컵 이후. 그러고 나서는 이 출판물 쪽보다도요. CF 쪽으로 많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아마 기억나실지 모르겠지만은 옛날에 그 압구정동에 현대백화점 생겼을 때 첫 광고가 애니메이션 일러스트레이션으로 광고를 했었어요. 그러니까 철길 따라가지고 이렇게 움직이는 게 있었거든요. 그때 당시에 맥스웰 커피도 일러스트 그려가지고 컴퓨터로. 그때 뭐 아메바 PC 뭐 작가님 아닌가요? 뭐 그런 분들 광고에 그래픽적인 것이 많이 나왔던 것 같긴 해요. 컴퓨터를 이용해서. 그때는 개인 작가가 노출이 된 것보다도
광고 대행사에서 이렇게 선호하는 작가들이 있었어요. 네네네. 그래가지고 이름보다는 그 작품으로 더 많이 보여줬었고요. 그 후로 이제 그 펜시 쪽으로 관심이 많이 쏠려가지고 그쪽에 일러스트레이터들이 많이 생기게 됐죠. 그때 뭐 아마 SK 브로드밴드 아시죠? 네, 그런 광고부터 시작해서 많이 광고를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때는 그렇죠. 맞아요. 일러스트레이션으로 광고를 많이 했었어요. 한동안 되게 유행돼가지고. 지금도 엄청 많이 하죠. 지금도 콜라보나 뭐 자켓 앨범부터 시작해서 지금도 엄청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출판 쪽은 여전히 그래도 좀 이렇게 유지하는 게 있었고 새로 이제 TV나 광고나 뭐 그런 게 생기니까 그쪽으로 진출을 많이 했었나 보네요. 생각해보니까 만화 하시는 분들도 이제 외부로 이렇게 잡지가 좀 망하면서. 왜냐하면 그때 당시에는 컴퓨터로 그림 그려지는 그림책은 별로 좋아하지 않았어요. 맞아요. 그쵸? 아마 이게 출판 쪽에서는 많이 사실은 제가 듣기로는 지금도 그림책 쪽에서는 별로 안 좋아하는 걸로 알고 있고 디지털 작업은 그리고 디지털 작업을 한다고 해도 디지털 느낌이 거의 없어진 상태로 그림을 그리죠. 근데 애초에 그림책 시장은 아직까지도 디지털 작업을 한다고 하면은 별로 그냥 수작업을 하시는 분을 썩 좋아하지 않는데 이제 하시는 것 같아요. 그 컴퓨터 작업은 학습지 시장에서 많이 좋아했죠. 그리고 만화도 사실은 그 출판 만화가 한창 이제 뭐 90년도에 인기가 있었다가 이게 대여점 때문에 이제 안 좋게 되면서 또 만화도 죽어서 이제 90년대 말이나 2000년도쯤에 이제 컴퓨터 온라인 뭐 게임 이렇게 해서 전부 다 게임 회사 그리고 이제 그때 한동안 만화가 죽어 있다가 이제 웹툰을 조금씩 연재하기 그러고 보니까 만화계 분들도 그 불만이 있으셨어요. 우리처럼. 만화로 시작했다가 만화가 이제 죽을 것 같으니까 게임 일러스트 쪽으로 가려고 게임 일러스트 연습을 한다고. 그러니까 그분들 입장에서는 후배들이죠. 만화계 후배들인데 만화를 이렇게 살려볼 생각 안 하고 게임 일러스트에 취직할 생각을 한다. 이러면서 좀 씁쓸해 하시더라고요. 저도 이제 그때 한참 공부하던 때라 게임 회사를 반드시 들어가리라. 다 안 좋다고 하니까 어쨌든 돈을 벌려면 취직을 해야 되니까. 그런 게임 회사 다닐 때 한 절반 정도는 이제 게임은 관심이 별로는 없지만 그래도 여기 아니면 갈 데가 없으니까. 그죠. 그림이 좀 결이 맞다고 생각해서 왔는데 그때 이제 일러스트레이터나 만화가나 이런 분들이 다 게임 일러스트 쪽에 많이 이렇게 들어갔던 것 같네요. 그 변화는 결과적으로 신문이 좀 쇠퇴하면서 바뀐 거예요. 매체가 아까 맥 나오니까 이렇게 좀 휘청했다고 하셨잖아요. 마찬가지로 또 이번에 뭐 아이폰이라든가 새로운 디바이스, 스마트폰이 나오면서 또 이제 왜 신문 그런 게 종이가 좀 뭐 몰락할 거라고 이러면서 이게 2000년도에 디자인 쪽에서는 폭발적으로 웹붐, 웹 디자인 붐이 엄청 일었거든요. 저도 그때 이제 공부하던 때였는데 지금은 뭐 웹 에이전시들 뭐 또 많이 안 좋으니까 모바일 시장으로 다 가서 그쪽도 이제 사업 방향을 다 이제 키오스크 뭐 모바일 쪽으로 또 다 모바일 게임 쪽으로 또 다 가시죠. 제가 이제 회사에서 퇴사를 할 때가 온라인에서 모바일로 변화되는 시점이었거든요. 그래서 회사마다 전부 다 모바일 팀을 다 만드는 그런 시기였고. 맞아요. 그러니까 디자인이 정말 좋아서 디자인과에 간 분들도 있었겠지만 뭐 저처럼 그림이 좋아서 그림을 시작했는데 그림보다는 그냥 일단 디자인 쪽에 수요가 훨씬 많으니까 디자인과를 성공해서 선택을 그런 해서 분들이 많죠. 저도 그렇게 해서 결국 저도 그림을 그리다가 뭐 그림은 돈 안 되니까 디자인과를 가라. 그래서 이제 저도 그래? 이래서 디자인과를 간 사람 지도를 많이 받았기 때문에 한 명이고. 그러니까 일러스트레이션 그 분야가 애매모호해요. 취직하는 쪽이 없기 때문에 옛날에는 출판사에서 그 일러스트레이터들을 뽑아서 직원으로 한 경우도 있었어요. 근데 부작용이 생긴 게 뭐냐면 일러스트레이터들을 뽑긴 했는데 뽑으면은 회사에서는 월급을 주지 않습니까? 월급을 주면 일을 만들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한 출판사에서 직원들한테만 일을 시키니까 그 출판사의 색깔이 너무 똑같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많이 없어지고 지금도 일러스트레이터들이 겨우 취직하는 쪽을 본다 그러면은 그냥 학습지 시장에 학습지를 주로 하는 그 출판사에서는 아직도 일러스트레이터를 뽑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럼 우리가 이제 요즘의 얘기를 좀 해봐야겠어요. 이렇게 쭉 훑어보다 보니까 이제 지금까지 이제 현재로 이제 오게 됐는데 우리가 말했던 것처럼 일러스트가 좀 애매모호하잖아요, 위치가.
그래서 지금은 당장 일러스트 분야만 조사해 놓은 자료가 없더라고요. 현재를 알기 위해서 제가 좀 조사를 해봤는데 그래서 그냥 일단 컨텐츠 시장 전반적으로 다 알아봤어요. 그래서 컨텐츠 분야 시장이 어떤지 찾아봤는데 일단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콘텐츠 산업이라고 분류해 놓은 시장이 있어요. 그런데 여기 일러스트 분야는 포함되어 있지 않더라고요. 그렇군요. 네. 그 대신 여기에 이제 포함된 핵심 몇 가지 사업이 일러스트랑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들이었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합쳐서 얘기를 할 건데 간접 수치군요, 그냥. 네, 그렇죠. 그러니까 직접적으로는 조사조차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사를 했던 것이 우리가 방송 초반에 얘기했던 그 서울시에서 조사한 건데 그것도 좀 미흡했으니까. 그래서 콘텐츠 산업을 나라에서는 보통 12개로 분류를 하더라고요. 출판, 만화, 음악, 영화, 게임, 애니메이션, 방송, 광고, 캐릭터, 지식정보, 그리고 컨텐츠 솔루션, 공연 이렇게 12개거든요. 이거를 이제 컨텐츠 산업이라고 분류를 해놓는 건데 여기에서 이제 캐릭터랑 애니메이션, 게임, 만화, 출판이 일러스트 분야랑 맞닿아 있겠네요. 그러니까 여기가 성장을 하면 일러스트 분야도 좀 같이 성장을 할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먼저 보니까 문화체육관광부에서는 콘텐츠 산업 결산 보고서를 얘기하면요. 네. 작년 2017년 콘텐츠 산업 매출액은 110조 원 정도에 달한다고 하더라고요. 재작년보다 한 4.5% 성장한 수치고 네. 5년 동안 꾸준히 조 단위로 시장이 커져왔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올해도 더 성장할 거라고 예측할 수 있는 수치 아닌가요? 그죠. 계속 성장하니까 올해도 당연히 성장할 거라고 생각하는 건데 그러다 보니까 종사자 수도 매년 늘었고요. 물론 이제 방송, K-팝이라든지 다른 미디어 부분의 성장이 굉장히 컸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그걸 빼더라도 우리가 콘텐츠 분야 앞에서 말한 12개 분야 중 일러스트 연관 있는 부분이 출판, 지식정보, 광고, 게임, 만화, 캐릭터, 애니메이션까지 포함하면 한 7종류가 되는데요. 이 7가지 분야가 성장하면서 이제 일러스트도 성장했다고 이제 간접적으로 알 수 있는 거죠. 그렇죠. 뭐 성장하니까 일러스트 쓰임이 이제 많아지니까 이제 그런 건데 이게 이렇게 듣고 보니까 사실 일러스트는 콘텐츠 산업의 하나의 분류가 아니라 사실은 거기에 필요한 수단이라는 거. 이게 뭔가 그렇게 느껴지죠. 그런 부분인 것 같아서 뭔가 애매했던 저희들의 입장이 조금 정리가 되는 기분이기도 한데 그래도 이게 우리가 아까 역사를 쭉 이렇게 훑어봤잖아요. 간단하게나마 훑어봤지만 처음에도 이제 화가들이 그 일을 했다가 이제 요런 것만 하고 해야 되는 사람이 필요하다 싶어서 또 전문사파가 됐다가 또 만화가 들어왔다 또 다시 전문사파가 들어왔다가 이렇게 하는 걸 보면 그냥 시장이 커지면서 일러스트도 이렇게 또 그러니까 필요한 그림이 생기니까 그렇게 그렇죠. 커지고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일러스트레이터들이 뭘 하냐에 따라서 시장이 커질 수도 있고 작아질 수도 있고 이렇게 생각하는 게 그렇죠. 그게 맞는 것 같아요. 우리가 오히려 이제 일러스트레이터들이 그러니까 사파가들이 멀티플레이어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뭐 만화 아니면 나는 화가 이런 식으로 한 분야에 속하지 않고 다양하게 분포가 될 수 있고 다양한 분야의 일도 할 수 있고 왜냐하면 아까 편집장님도 말씀하셨지만 화가들한테 그림책 시켰더니 결과가 좋지 않았다면서요. 그러니까 역량이 시장과 교감하는 그죠? 능력이 좀 있는 확실히 거고 다르죠. 그러니까 자기 생각을 표현하는 것과 그리고 만화처럼 내 콘텐츠만 너무 강력하게 이렇게 주장하는 그런 분야도 아닌 거고 일러스트 마니아의 그런 영역을 확보하려면 작가들이 조금 더 적극적으로 활발하게 했으면 좋겠네요. 그래야지 이게 좀 더 이렇게 정확하게 좀 카테고리가 생길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는 요즘은 일러스트레이터 분들이 자기 상품을 만들어서 파는 경우가 많아져갖고 독자적인 활동하고 독자적인 컨텐츠를 만드는 분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아직까지도 이제 외부에서 볼 때는 일러스트레이션에 대한 이해가 낮잖아요. 그렇죠. 특히 정부나 공공기관에서 일러스트레이션을 이렇게 하나의 분야로 포함도 안 시키는 거 보면 진짜 이해도가 낮은 것 같은데 그렇죠. 작년에 이제 겨우 조사한 시작 그것도 웹툰이랑 같이 묶여서 조사한 거죠. 묶어서 웹툰 시장이 워낙 크다 보니까 이게 이제 표준계약서 문제 같은 경우도 미술과 뭐 만화, 웹툰, 영화 분야는 좀 정리가 되어 있는데 지원 산업도 잘 없고 그리고 아까 우리가 편집장님하고도 이제 얘기를 했는데 편집장님이 일러스트 학원을 차리실 때 일러스트 학원을 낼 수 있는 카테고리가 없어서 일러스트 만화 학원으로 내셨다 그러더라고요. 만화 분야에 넣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뭐
일러스트 분야는 너무 다양하고 또 종사자들이 처해 있는 상황도 많다 보니까 네. 이걸 뭐 몇 개로 단순화할 수도 없고 조항을 뭐 하나하나 이렇게 만드는 것도 힘들고 그래서 아직까지 정부에서 배포해주는 일러스트만의 그런 표준 계약사가 없죠. 네네네. 네. 다 만화나 미술이나 그러니까요. 영화 이런 쪽은 있는데. 그러니까 뭐 일러스트만 뭐 페어도 딸랑 하나, 뭐 잡지도 대표님이 하시는 월간 일러스트, 방송도 저희가 하나. 다 하나밖에 없네요. 2017년인데 이렇게 하나밖에 없다는 게 시장의 크기를 말해주는 건지 아니면은 이 작가들의 그 적극성을 말해주는 건지 전 그게 좀 알고 싶네요. 여러 가지가 섞여 있겠죠. 둘 다라고 생각해요. 여러 가지 요인이네. 일단 좀 우리 얘기가 샜는데 다시 좀 돌아가 볼게요. 네네. 뭐 출판 시장의 경우를 볼게요. 뭐 독특하게도 이게 독립 출판, 동네 서점이 엄청 부활을 했죠. 되게 뭐 전국 중소형 서점이 뭐 7개월 만에 100개가 증가했고 또 뭐 특별판이나 문고판 등 뭐 발행 부수가 늘었다고 하니까요. 뭐 이건 아무래도 이제 감성을 중시하는 복고, 뭐 아날로그 감성의 또 트렌드를 맞춘 거라고 생각이 들고 이게 막 갈수록 대형화되고 디지털화 돼가잖아요. 네. 그런 걸 좀 싫어하는 분들이 그래서 지금은 다양하게 콘텐츠를 이제 흡수하는 소비자들이 또 많이 생겼고 이제 콘텐츠가 다양하고 뭐 차별화라는 점에서 이제 사람들이 많이 선호를 하는 것 같아요. 저 그거는 이게 분위기를 보면서 흐름을 보면서 느낀 게 이제 중간 회사들이 회사를 유지하기도 어렵고 매출을 내기도 어렵고 하니까 중간 회사들이 많이 없어지면서 이게 극과 극으로 나뉘어서 일어나는 현상인 것 같기도 해요. 잡지만 하더라도 완전히 대형인 출판사에서 내는 잡지 아예 자본력이 있는 큰 회사에 내는 거 아니면 정말 개인이 내는 소규모 인쇄 잡지 이런 게 되게 많이 늘어났더라고요. 요즘은 이제 개인이 시장으로 직접 이렇게 하는 거죠. 유통 거치지 않고 그렇게 하는 분위기가 돼가니까 독립 출판만 해도 왜 우리 언리미티드 에디션이 인기 엄청 많은 거나 홍대 근처를 해서 이렇게 독립 출판 많이 활발해지고 있잖아요. 그런 것만 봐도 그런 시장이 오고 있는 것 같아요. 이게 이제 좀 정점인 것 같아요. 이게 어느 정도.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한 4, 5년 전부터 이렇게 많이 늘어났다가 거기에서 폭발적으로 늘어났다가 약간 한계점에 온 것 같은 느낌이에요. 그래서 좀 많이 없어지기도 이제 또 하고. 다시 또 하향인가요? 그래서 여기에서 이거를 잘 해결을 하거나 좀 극복을 해야 되는데 근데 저 그런 개인적인 인디 잡지나 그런 게 나오는 이유가 중간 회사로 규모로는 도저히 유지할 수가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개인이면 어떻게든 이제 커버가 가능하니까 소량만 내고 그래서 생긴 시장이라고 생각해서 뭐 그런 것 같습니다. 이것도 뭐 기술 개발이 돼서 또 그럴 수도 있고요. 낼 수 있으니까 소량으로도 많이 할 수도 있고. 그리고 마찬가지로 희님이 또 아까 좀 하향세라고 그 전망하셨던 것도 이제 개인이 하기에 힘이 달려서 그죠? 한창 했으니까 이제 좀 하지 말까 좀 쉬어가는 단계일 수도 있겠네요. 그리고 우리가 모바일의 대중화에도 이제 주목을 해야 되는데 그것 때문에 웹툰이랑 웹소설이 많이 성장했다고 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옛날에는 이제 웹이 발달해서 웹툰이 이제 자랐다면은 이제 모바일이 좀 발달하면서 웹툰도 물론 아직까지 계속 인기를 끌고 있지만 웹소설이 다양하게 또 사람들이 찾고 있나 봐요. 옛날에 양판소 소설이라고 하나요? 하면 아세요 혹시? 그죠? 그런 것들이 한 차례 망했잖아요. 그죠. 근데 이제 웹소설 시장이 엄청 주목을 받는다고 웹소설 시장이 1,800억 원이래요. 규모가. 추정이긴 하지만. 그러니까 여기에 웹소설이 또 가볍게 읽고 사람들이 좀 이렇게 그 휴식거리로 읽는 거잖아요. 여기에 들어갈 사파가 또 필요하거든요. 또 여기에 들어갈 이제 일러스트 작가의 그림을 필요로 하는 시장이 또 같이 커질 거라는 기대를 해봅니다. 거기 뭐 많이 얘기를 하는데 정말 평범한 내용들인데 일러스트가 어떠냐에 따라서 이제 예쁜 그림 매출이 극단적으로 나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살짝 그 웹소설 작가와 뭐 웹 일러스트를 그려주는 사람들 간의 갈등도 살짝 있긴 했는데 뭐 일단 같이 윈윈하면서 커가야 되니까요. 그리고 이게 드라마나 아까 방송 시장이 엄청 크다 그랬잖아요. 막 K-팝이랑 영화 이런 쪽이 수출을 엄청 많이 하는데 이게 웹소설이나 웹툰이 드라마나 영화로 리메이크할 가능성이 높잖아요. 그렇죠. 요즘에 이제 작가 하나에게 이렇게 계속 기댈 수가 없는 시나리오 작가 혼자가 이렇게 만들어내기 힘들어서 원래 있는 좋은 소스를 발굴해서 그거를 이제 영화나 드라마로 해서 수출하는 시장이 발달하고 있어서 여기에도 이제 2018년에는 기대를 한다고 하는데 웹소설을 원천 지식 재산으로
인정을 해서 아주 가능성이 큰 그 원소스로 취급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웹툰, 웹소설 그리고 뭐 우리는 이제 사건 만화 뭐 희님도 하신 적 있잖아요. 네. 그런 식으로 아주 작은 이야기를 네네. 꾸준히 이어서 그 네. 인스타그램에서 연재하고 있는 네네. 그림 아시죠? 그런 식으로 요즘에는 말 그대로 만화도 그렇고 그 그리는 사이즈가 달라졌죠. 네, 예전에는 크게 그냥 네. 바닥에서 가로형이었다면 그러니까 작은 거에 담는 그런 스토리가 중요한 것 같아요. 지금은 뭐 어디 가도 전부 다 동영상도 그렇고 다 세로형이죠. 네. 모바일 네. 때문에 네. 그림도 정사각형이고 세로형. 네. 웹툰도 컷툰이 나왔잖아요. 웹툰도 예전에는 하나씩 그 한 장에다가 많은 컷이 있었는데 지금은 그냥 사각형 하나, 한 컷 이렇게 순서대로 보거나 이제는 또 컷툰이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네. 딸랑 하나, 공감툰 그렇게 또 많이 나오고요. 한 컷, 두 컷 이런 네. 만화가 많이 나왔죠. 네. 이런 시장들의 흐름을 우리가 쭉 들어봤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모두들? 컨텐츠 시장이 엄청 커지고 있으니까 그 분야에 속해 있는 것만으로도 물론 일러스트가 같이 커지겠지만 네. 그 안에서 어떻게 해야지 같이 살아남고 또 시장이 더 커지고 그렇게 커버가 되는 거잖아요. 네. 그리고 사람들이 원하는 컨텐츠의 내용도 바뀌고 있고 옛날처럼 예를 들어서 옛날 같으면 전집 그림책이 뭐 중요했다고 네. 하면 요즘은 좀 쉽게 감성적으로 그런 쪽으로 좀 접근하기를 바라고 있는데 일단 이제 잡지나 인쇄물 같은 것도 다시 좀 관심을 받는다고 하니까 완전히 죽을 것 같진 않은데 그 완전히 죽을 것 같진 않지만 그래도 전체 시장이 클 것 같진 않아요. 아 그런가요? 네. 편집장님 어떻게 보세요? 그래도 잡지 시장이 좀 그러니까 전문 잡지라는 게 좀 인기가 없다고 하셨는데 그래도 여전히 되게 특이한 잡지들은 나오고 있잖아요, 꾸준히. 이제는 보여주기 식은 끝난 거로 보아요. 왜냐면 옛날에는 볼 게 별로 없었는데 네. 지금 볼 게 너무 많아요. 네. 그렇죠. 오히려 그걸 다 보면은 자기 생활이 없을 정도로. 그렇기 때문에 지금의 블로그라든가 그게 인기가 있는 이유가 결과적으로 보면 소통이에요. 소통은 결과적으로 사람과 사람이 만드는 거기 때문에 네. 그런 시장만 살아남지 않겠는가. 그러니까 저희 월간 일러스트는 굉장히 고민하고 있는 게 네. 옛날에는 예쁜 그림, 인기 있는 작가의 그림만 들어가 있어도 책이 팔렸어요. 근데 그거는 컴퓨터 키면은 다 볼 수 있기 때문에 네. 별로 그렇게 큰 매력을 못 느껴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같이 참여하면서 그 시장을 커 나가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진짜 소통하는 그렇죠. 그러니까 일러스트레이터가 네. 아까 문광부 얘기 나왔던 것처럼 네. 왜 일러스트레이션계하고 일러스트레이터들이 주목을 못 받느냐. 결과적으로 일러스트레이션 쪽에는 사단법인이 없어요. 그러니까 사단법인이 돼야지만 정부에서 인정을 해줘요. 그 많은 출판 뭐 그림책 작가 협회, 일러스트레이터 협회 이런 것들도 다 사단법인 인정이 안 되는 건가요? 하다못해 카툰 협회에도 사단법인이 있어요. 하다못해 원로 카툰 협회도 사단법인이에요. 근데 일러스트레이션은 사단법인이 딱 하나 있어요. 일러스트 협의회라고 있는. 네. 그건 대학 교수 쪽에서 이렇게 만들어진 건데 옛날에는 그래도 공모전도 하고 그랬었는데 네. 요즘은 별다른 활동이 없는 걸로 제가 보고 있고 좀 가장 문제는 뭐냐면은 일러스트레이션 쪽이 발전을 하기 위해서는 일러스트레이터들이 좀 더 뭉쳐야 되지 않겠냐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자기 개인의 이익을 너무 바라지 말고 그 일러스트레이션 네. 그 개 쪽을 생각해서 제가 후배들한테 제일 얘기 많이 하는 게 뭐냐면 네. 우리 시장은 빤하다. 그 하나의 저수지밖에 안 되는데 그 저수지에 고인물. 네, 전부 다 낚시만 드러내고 있지 거기 떡밥을 준 사람이 없다. 떡밥이라는 건 결과는 뭐예요? 같이 힘을 모아가지고 저수지를 조금씩 키워나가야 되는데 낚시만 디미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정말. 그러다 보니까 힘이 안 생기는 거예요. 네. 정말 좋은 말씀을 해주셨네요. 아까 저기 편집장님이랑 이제 잠깐 얘기를 시작하기 전에 얘기를 나눴는데 희님하고 그 편집장님하고의 그 세대 차이도 나잖아요. 예. 근데 그 사이에 두 분을 이을만하게 이렇게 알고 있는 선배님들 작가가 있나요? 없잖아요. 그렇죠. 차이가 좀 많이 선후배 간에 이렇게 직선 관계도 끊어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뭉치기가 같이 예를 들어서 이제 나의 동년배 그러니까 옆으로는 이어져 있는데 그렇죠. 위아래가 이어져 있지 않아서 옆으로도 이어져 있나요? 옆으로도 예를 들면 컴퓨터, 뭐 만화, 뭐 동인지 이렇게는 이어져 있는데 물론 그것도 점점으로 이어져 있긴 하지만
이런 게 위아래도 벌써 이미 끊겼고 맥이 네트워킹이 안 되니까. 전에만 해도 그래도 소규모 그룹들이 좀 많이 있었거든요. 그것도 유명무실해지고 있는 게 요즘 된 것 같아요. 진짜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도 사실은 다 그 저수지에 낚싯대만 전부 다 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참 사실 저희 일러스트를 사랑하는 사람들도 2000년대 초반에는 초반이라고 해야 될까요? 후반에는 좀 많이 모이고 그랬었는데 언제부터 할까요? 점점 또 그냥 먹고 사는 게 서로 바빠서 그렇죠. 이런 데 나오기가 그러다 보니까 점점 이제 뭐 일러스트레이션 업계를 생각하는 것도 빠듯해지고 이게 진짜 말씀하신 것처럼 뭐 사단법인이 나와야 돼서 활발하게 활동을 해야 된다. 사실 누가 짊어져야 됩니다. 몇 명이. 근데 아무도 안 한다? 몇 명이. 그래서 뭐 저번 방송에도 이야기했듯이 그쵸. 좀 많이 버신 작가분들, 이미 영향력이 있는 작가분들, 그런 분들이 좀 이렇게 힘을 합쳐가지고 뭔가를 떡밥을 던지자 이렇게 좀 해야 사실은 앞으로도 더 규모가 커질 수 있을 거라고 봐요. 그런 모임에서 이제 선후배들이 만나면서 이렇게 커갈 수 있는 건데 그게 안 되니까 저희 방송도 그렇게 해서 나온 거 아니겠습니까? 일단은 저는 최소한 그런 큰 모임이 아니더라도 최소한 좀 모여서 이제 정보 교류하고 그런 자리라도 있어야 되는데 그 정도만 있어도 좋을 것 같아요.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 정도는 많이 있었어요. 소모임은 많았다고? 그렇게 하다가 흐지부지 돼요. 그러니까 정말 누가 뛰어들어서 한마디로 얻는 게 없다는 거죠. 이끌어 가야 돼요. 그거 아니면 그냥 또 작게 모여서 우리 왜 모이지? 또 흐지부지. 그죠. 왜 모이지라는 생각이 들면 안 나오고. 이게 그런 모임들은 많았거든요. 그렇죠. 서로 이제 그림 안타깝네요. 그리거나 이제 놀려고 만나는 모임은 많은데 진짜 이제 우리끼리 큰 일을 해보자라는 모임은 다른 업계에 비해서도 적네요. 아까 잠깐 언리미티드 에디션 얘기도 했지만 디자인계는 선후배가 좀 이어져 있어서 그런지 몰라도 작더라도 뭔가를 하려고 하는 그런 게 있고 만화가들도 어떤 큰 사태가 생기면 교수님이나 중견 작가를 중심으로 해서 뭉쳐서 목소리를 내잖아요. 그런 게 없으니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사단법인도 필요하고 그렇죠. 그런 역할을 한국 무지개에서 많이 했었는데 무지개회도 그야말로 오래돼서 보니까는 이거를 힘이 많이 약해졌죠. 무지개회를 잇는 또 시간이 지남에 따라 그 잇는 모임과 법인이나 이런 것들이 와서 좀 그런 규모가 커졌다면 사실은 지금은 또 많이 좀 달라져 있을 수도 있겠죠. 근데 그림 작가들이 가장 문제점이 뭐냐면요. 결과적으로 소통을 잘 안 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그냥 개인성이 좀 많이 강하긴 하죠. 근데 계속 얘기했지만 출판 시장에서도 어떻게든 편집자의 말을 듣고 그리고 글 작가의 글을 읽으면서 그 그림을 잘 이렇게 만들어서 다시 시장이 원하는 그림을 그려내고 이런 능력이 좋으신데 왜 소통을 안 하려고 하시는 거예요? 그게 이제 요즘에는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예전에는 좀 이제 그런 분위기가 아니었다가 요즘에는 시장의 중요성도 알게 되고 사람들이랑 소통해야 된다는 것들을 이제서야 알게 되는 거잖아요. 예전에는 그런 게 아니었다고 하니까. 요즘은 오히려 SNS 많이 하면서 그리고 많이 하죠. 스타 작가들이 나오면서 그분들이 공공적인 역할을 많이 또 하려고 하세요. 그러면은 이게 시간이 좀 지나다 보면은 저희도 이제 근데 그 SNS도 그냥 소규모 모임 뿐이지 않나요? 한 많아봤자 7명, 8명, 근데 예전보다 10명 모이고. 그래도 옛날보다는 그래도 이제 대중들이랑 얘기 많이 하게 되고. 그리고 옛날 어떤 옛날? 예를 들어서 2010년만 해도 예를 들어 말씀하신 것처럼 대중들을 인식해서 내가 작품 활동을 하는 분들은 거의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나의 파급력이 많아지고 있다. 그러면은 실질적으로 뭐 그런 사건도 있었잖아요. 그냥 단순히 그림 그리고 계셨는데 뭐 대중들의 문매를 뭐 맞는 작가분들도 요즘엔 또 나오시고 그런 거에 따라서 뭐 공익적인 뭐 일을 하시는 분들도 또 많이 계시고 시장의 목소리가 작가들한테 바로 전달되긴 하죠. 네네. 그래서 예전보다는 훨씬 많이 그런 분위기에서는 좋아졌죠. 그러면은 우리가 2018년에 그 전반적인 시장 변화를 잠깐 짧게 정리를 해볼게요. 이것도 이제 2018년에 콘텐츠 산업 전망 보고서에 나와 있는 건데요. 크리에이터 퍼스트 시대가 될 것이라고 전망을 하고 있어요. 콘텐츠를 베이스로 한 산업에서
일자리 창출이 많이 될 거다. 그리고 크리에이터들이 더욱 부지런하게 원소스를 만들어내서 그게 뭐 미디어랑 앞으로의 기술이랑 이렇게 합작이 돼서 더 큰 시장을 만들어낼 거다. 이런 전망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감성, 인간, 창의, 감동 뭐 이런 것들을 주목을 해서 이게 또 4차 산업 시대를 끌고 갈 직업군이라고 본대요. 그래서 컴퓨터가 대체할 수 없는 직업군에 화가, 조각가 뭐 이런 분들이 있고 작곡가, 애니메이터, 만화가 이런 사람들이 포진해 있더라고요. 네. 그리고 소프트텔링이라는 키워드도 제가 발견할 수 있었는데 어렵지 않은 이야기. 네. 아주 작은 거, 소소한 거를 다각적으로 접근하는 거. 좋은 말이네요, 소프트텔링. 네, 그리고 내가 돈을 다른 것보다 더 내더라도 내 추억, 내 향수 이런 거를 자극하는 아날로그 컨텐츠. 지금 사라져가는 거 이런 거를 살려고 한대요. 그러니까 그 생각난 게 어떤 가전회사인가 지금 LP 턴테이블 발매했대요. 이번에. 우리나라 회사가. 아니, 일본 회사요. 일본 회사가. 그러니까 LP가 요새 유행을 다시 하고 있잖아요. 네. 턴테이블도 사고 있고. 근데 그게 CD나 스트리밍 서비스보다 훨씬 비싼데 굳이 그걸 사는 거예요. LP가 한 3만 원 정도 하더라고요. 근데 스트리밍 서비스 하면 한 5천 원이면 들을 수 있는데 이제 굳이 그렇게 내 향수를 자극하는 물건에 투자를 한다는 거. 그리고 부드러운 정보 전달 방식 이런 걸 선호한대요. 그러니까 날카로운 그림이나 좀 주제의식이 좀 무겁거나 이런 거는 부담스러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건 만화 이런 걸 좋아하나 봐요. 네네. 그래서 요즘에는 뭐 네컷 만화 단순한 이야기 구조, 아까 뭐 소프트텔링이라는 단어로 그냥 다 이야기할 수 있잖아요. 단어를 정말 잘 만드네요. 그러니까요. 정말 소프트텔링 참 고지식한 단순한 그림체. 네네. 뭐 네이버 웹툰에서도 커툰이라는 것도 생겼고, 뭐 처음에 나왔을 때는 뭐가 다른 걸까 생각을 못 하다가 뭐 커툰 한 번씩 한 번에 뭐 정보 하나 뭐 그런 거에서 오는 공감, 편안함. 그리고 저는 그 네이버 웹툰 중에 이번에 또 나온 곡 중에 지금 제목이 생각이 안 나는데 깜짝 놀랐어요. 뭐요? 쌍방향 소통이 가능해요. 내가 웹툰에 참여를 해요. 저는 그거 보고 어떻게 참여를 해요? 사진을 예를 들어서 내가 그 학급에 들어가서 그 그림을 주변을 다 볼 수 있게 스크롤을 돌리면은 볼 수 있고 너 이름이 뭐니 했을 때 내 이름을 입력하면은 그 말풍선에서 동희야 라고 날 불러주고 게임 아니에요 그건 거의? 그러니까 우리 사진 찍자. 그러니까 이게 게임의 그 세계관 같은 걸 좀 따온 것 같은데 넣은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게 원래는 다 있었던 거예요. 쌍방향 소통도 웹일 때 한창 있었던 거고 근데 그거를 옛날에 초반에 웹툰 스크롤 내리기 시작하면 음악 나오고 그런 것처럼 스크롤인 것처럼 지금은 아예 이렇게 소통을 또 할 수 있게 해놨더라고요. 근데 그런 것만 봐도 소프트텔링, 뭐 공감 이런 거에서는 참 요즘에는 많이 유행인 것 같고 뭐 창작하는 사람들은 나름의 이야기 이제 전달자이기 때문에 이런 소비자와의 이제 세상의 변화를 좀 빨리 좀 이해를 하는 것도 그래요. 상당히 중요한 것 같아요. 네. 전부 다 계속 얘기했던 것들 맞는 말씀을 하시는데 진짜 시스템도 중요한 것 같아요. 말씀하신 거죠. 사단법인 그런 게 필요하다는 말과 함께 이런 콘텐츠가 아무리 풍부해도 우리 그림을 좀 이렇게 무리 없이 소비할 수 있는 시장이나 플랫폼 안에서 그게 좀 가능한 거잖아요. 그거 이제 맞아요. 벗어나기 시작하면 불법이 되고 막 불법 복제가 되고 그런 거니까 그런 플랫폼을 우리가 좀 잘 활용하는 것도 중요한 것 같고 작가님들이 초기에 어떤 플랫폼이 생기면 좀 호기심을 가지고 이게 뭔지 연구도 해보고 좀 사용해보려고 하고 그러니까 제가 이런 생각을 왜 했는지 아세요? 우리 방송을 많이 듣는 분들이 OS가 맥 쪽이 반 이상이에요. 거의. iOS, 뭐 아이패드 아니면 맥으로 들으세요. 근데 팟캐스트에서는 순위가 낮더라고요. 오히려 순위가 팟빵 쪽으로 오른다는 거죠. 그거는 왜 그런지 알 것 같긴 해요. 다른 사유가 있나요? 제가 한번 테스트 해본다고 이게 블로그에 광고를 늦게 올렸거든요. 그때 26위였는데 제가 올리고 나서 16위로 올라갔어요. 근데 윈도우로 듣는 사람들은 적어요. 아니 그게 아니고 제 블로그 메인은 팟빵으로 걸어놨거든요. 앞으로 한번 바꿔볼게요. 그러면. 그리고 블록체인이라는 신기술이 주목을 받고 있대요. 이게 그래서 저희가 아까 플랫폼이나 신기술에 좀 관심을 가져달라고 드린 말씀인데 블랙마켓을 좀 막기 위해서 대응책으로 나온 거래요. 이게 블록체인이라는 게 P2P 프로그램 같은 거잖아요. 근데 이런 걸로
그 컨텐츠가 불법 복제가 되지 않도록 기술을 네. 이렇게 거는 그런 거라고 하더라고요. 저도 아직 잘 몰라서 계속 이제 알아보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활성화되면은 내 원 컨텐츠를 지키면서 유통시키는 시장이 그러니까 이런 서비스가 등장해서 유료 전환도 정말 잘 되고 저작권 정산도 잘 되고 그런 기술이 생겨서 더 좋아질 거라고 하니까 그게 불법으로 보는 것만 막아도 이제 수익이 크게 뛴다고 하더라고요. 네. 일본에서 어떤 만화가인가 외부 이제 불법 유통되는 것 갖다가 이제 맞고 그걸 거기서 나온 자기 수익 계산해서 받았는데 그게 정규적으로 받던 돈보다 몇 배나 더 많았다고 하더라고요. 네, 이렇게 분류되고 저희가 이제 정리해보고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까 어느 정도 이제 일러스트의 위치와 역할 그리고 앞으로의 갈 길을 좀 예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도 그렇죠. 이제 이야기를 하면서 좀 우리가 이렇게 자리 잡아왔구나라고 생각이 들고 뭐 앞서 말한 것처럼 산업 분류가 없잖아요. 일러스트는 네. 일러스트 자체만으로 시장 뭐 산업이라고 불릴 만한 사실 재화를 만드는 규모가 아직은 거겠죠. 네. 뭐 그러면 이제 일러스트레이터들은 직업은 일러스트레이터지만 어느 업계에 이제 종사하냐 아버지 뭐 하시는 이러면은 일러스트레이터라고 적으면은 모르잖아요. 네네. 그러면 이제 만화 시장에 일어나면 뭐 만화업 뭐 만화 출판 쪽이라면 출판업 광고 쪽에 좀 편중돼 있으면 광고계 종사자. 뭐 일러스트 시장이 지금도 그렇고 뭐 예전부터 좀 열악했다라는 말이 많잖아요. 뭐 한 6년, 7년 전부터. 네. 근데 사실 애초에 일러스트 자체만으로는 시장이 형성되지 않았다는 말이 맞는 거겠죠. 그렇게 맞는 게 맞겠네요. 네네. 뭐 이처럼 콘텐츠 산업은 그 규모가 이제 매년 성장하고 있고, 네. 이제 근데 저희는 만화가도 아니고 화가도 아니고 뭐 그 중간에 위치했는데 사실 이 셋을 뭐 다 묶어도 되잖아요. 그냥 그림 그리는 우리들이라고 했을 때 뭐 우리들은 뭐 규모가 성장하는 산업 중에 한 산업에 우리의 쓰임을 활용해야 되는 거고 결국에는 네. 뭐 다양한 콘텐츠 분야에 소속되어 있는 이제 슈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일러스트레이션의 장점이 이럴 때 좀 제대로 발휘가 되지 않을까. 뭐 개인적으로 이해를 돕기 위해 이렇게 정리를 하지만 분명한 건 콘텐츠 산업 전반이 성장하고 있고 우리의 쓰임이 늘어나고 있다는 거죠. 지금은 옛날과 달리 일러스트레이션이라는 단어를 어디서 많이 들어본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는 것 같거든요. 많죠. 많죠. 지금 그러니까 일러스트레이션이 이제 발전을 못한 이유 중에 하나로 저는 이제 사람들이 이제 인식이 적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뭔지 그러니까 딱 부러지게 얘기하기 힘들긴 하죠. 그러니까 뭐 들어가는 그림, 그러니까 그림을 그리고 싶어하는 사람에게도 일러스트레이션이 뭐에 어디에 쓰이는가 하면은 그러니까 그 학생들한테도 이미 그게 어디 쓰이고 뭐가 다 일러스트레이션이라고 말을 해야 될 정도거든요. 게임 일러스트레이션이 지금 게임에 의해서 같이 가면서 이제 게임 일러스트레이션이 대중들에게 많이 알려졌는데 사실 게임 일러스트레이션보다 출판 쪽이 더 큰데 사람들이 출판 일러스트레이션 그 게임 일러스트레이션 이외에는 잘 모르죠. 그러네요. 그런 것도 게임 일러스트는 엄청 유명한데 사실 시장은 더 큰데 출판 일러스트가 훨씬 더 큰데 작가 수도 훨씬 더 많은데 그러니까 그거 모르는 게 이제 대중들에게 아직 많이 알려지지 못한 그런 게 단점이었던 것 같아요. 이제 활동하는 분야가 다르더라도 일러스트레이션을 알릴 수 있는 이제 단체나 전시가 많이 늘어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또 새 시장을 만드는 활동. 지금은 이제 일러스트레이터 하시는 분들이 자기들이 직접 상품을 만들어서 인터넷을 통해서 SNS를 통해서 판매도 하고 활동을 하시면서 이제 영역을 넓혀가고 계시더라고요. 두 분 다 좋은 말씀하셔서 저도 다 동의해요. 저도 다 동의하고 아까부터 저는 이제 시스템 얘기도 했지만 플랫폼도 이제 많이 호기심 있게 그리고 좀 소극적이지 않게 좀 받아들여 주셨으면 좋겠어요. 다른 분야에서는 플랫폼이 생겼을 때 거기에 적극적으로 안착하는 그리고 거기에서 적응한 작가분들이 많아서 그분들이 그 시장에 1세대로 자리 잡고 그래서 그 시장을 키우는데 공을 세운 분들이 있거든요. 웹툰이 그랬거든요. 웹툰을 그냥 내가 그리던 그 펜화 만화를 2장씩 스캔해서 올려서 보는 그런 서비스를 고수하신 게 아니라 종스크롤 거기에 딱 적응을 해서 그거를 이렇게 전파하신 분들이 있잖아요. 그것처럼 일러스트도 좀 매체가 바뀌면 그 다양한 서비스에 자기 작품을 접붙일 노력을 많이 하셨으면 좋겠어요.
위에 이제 선배들과 네트워크가 끊어졌다고 하는데 그래도 앞으로 또 새로 오는 시장은 또 젊은 작가들이 어떻게든 해나가야 되거든요. 2010년쯤에 제가 카페를 하니까 이런 연락이 되게 많이 왔었어요. 온갖 웹 서비스, 모바일 서비스 같이 하자고 제휴하자고 되게 많이 왔는데 하나같이 다 망했어요. 다 살아남은 게 하나도 없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제휴 안 해서 정말 다행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이게 왜 없어졌을까? 이게 정말 시장이 없어서 걔네들이 너무 일찍 나와서 망한 걸까? 아니면은 이걸 열심히 해보자고 그 사람들이 영업을 했는데 작가들이 대꾸도 안 해주고 그래서 망한 걸까? 이거를 고민을 계속 해왔어요. 근데 지금 아까 사탄광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제품을 만드는 작가들이 이제 생기잖아요. 크라우드 펀딩 이런 것도 막 시도 많이 하잖아요. 그분들이 너무 일찍 나왔던 걸까? 아니면 작가분들이 너무 느렸던 걸까? 그럴 수도 있겠네요.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는 새로운 서비스가 나왔을 때 그게 뭔데요? 라고 내가 먼저 물어보고 그러니까 사기를 당하지 않으려면 아무 일도 안 하는 게 아니라 잘 알아보는 거예요. 이런 서비스는 어떻게 하는 건가요? 내 그림과 어떻게 하면 소통할 수 있나요? 미팅을 잡아서 물어보고 전화해서 물어보고 이런 식으로 해서 제품을 직접 제작해서 유통하는 사업이나 크라우드 펀딩에도 많이 내서 프로젝트를 또 많이 성공시켜 보시고 크라우드 펀딩도 보니까 출판이랑 디자인하는 분들은 되게 많은데 일러스트는 비중이 조금 작거든요. 컴퓨터를 진짜 소통하는 도구로서 인간관계를 만드는 도구 그리고 내 사업을 하는 도구로 폭넓게 사용을 하고 플랫폼도 먼저 선점하고 그런 마켓 센싱 능력이 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요즘에 항상 느끼는 게 비트코인도 그렇고 이제 성장하는 중에 초기에 성장이가 너무 일찍 해도 망하고 성장하고 있는 게 보이는 중에 들어가야지 자기들이 거기서 큰 쉐어 그러니까 웹툰도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1세대, 2세대 분들이 이제 크게 자리 잡았지 이제 시장이 완숙해진 다음에 들어가려는 사람들은 전부 다들 힘들잖아요. 엄청 허들이 높죠. 프리랜서는 아무래도 그런 시장에 좀 민감하게 반응하는 능력을 키워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뭔가 새로운 게 뜨면 이제 이게 어떤 건지 성장하는 건지 성장하는 분야다 싶으면 이제 도전하는 그런 게 그래야지 이래서 해야 될 게 너무 많아서 그러니까 힘든 건 아는데 힘든 건 아는데 다들 이렇게 좀 연구하고 고민하면서 살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를 어디에 직업적으로는 나를 어디에 더 위치시키고 어디에 잘 팔지 그리고 어떤 새로운 콘텐츠 분야를 내가 또 개발할 수 있을지 이런 거를 체력이 될 때 고민하시고 그리고 모임도 우리도 이제 점점 키워나갈 테지만 그런 거에 또 적극적으로 나와주시고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네네 오늘 이렇게 좋은 시간 개인적으로는 너무나도 또 좋은 시간이었고 그리고 전에 우리 리뷰 받았을 때도 이렇게 청취자분들이 그러셨잖아요. 좀 선배 작가님들이 많이 나와서 얘기를 해주면 좋겠다고 그런 얘기를 한번 들어드린 첫 회가 된 것 같아서 그러니까요. 오늘은 대표님을 모셔가지고 너무 좋은 시간이었는데 어떻게 대표님은 어떠셨나요? 오늘 참여하면서 오히려 제가 더 많이 배운 것 같아요. 요즘에 사고하고 저는 좀 연식이 된 사람이니까 옛날 사고하고 많이 다른 것 같고요. 또 그렇지만 변하지 말아야 될 거는 적극성인 것 같아요. 아까 잠깐 협회라든가 사단법인을 얘기했지만 결과적으로 일러스트레이터들이 하기는 어려워요. 왜 사단법인이 필요하냐고 저한테 물으신다면 그런 일을 하는 사람이 따로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작가가 자기 작품 하기도 바빠요. 그러면 어떤 때 한편으로 이해하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좀 섭섭한 마음이 많이 들게 되고요. 우리 잡지 만들면서도 이렇게 작가를 컨택할 때도 가장 문제점이 많아요. 여러 가지로요. 그리고 또 중요한 거는 작품이 너무 한 사람이 너무 다양해가지고 선정하기 어려울 때도 참 많거든요. 그런 부분에서,도 좀 색깔이 분명할 거는 자기가 갖고 있는 태도도 또 중요한 것 같아요. 적극적으로 잘 나서서 올해 제 모토가 있거든요. 어떤 뭐냐면 내 팔은 내가 흔든다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이 바닥에 있으면은 이 바닥을 살릴 수 있는 거는 나밖에 없다는 거죠. 되게 멋있는 모토. 저도 좀 흉내내도 될까요? 가져가도 되나요? 내 판은 내가 흔든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서 섭섭한 것도 많이 있고 아쉬운 것도 많이 있지만 결과적으로 내가 여기 몸담고 있었을 때는 나도 하나의 일원으로서 여기에서 적극적으로 참여했을 때 내 목을 찾아가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점점 좀 작아지는 시장에서 일러스트레이터들이 더욱 내가 힘을 보태서 키워야 가야 된다는 거죠. 절대 다른 분야, 다른 사람들이
키워주지 않거든요. 너무 좋은 말씀, 네, 감사해요. 말씀을 더 듣고 싶네요. 네. 시간이 없다는 게 정말 안타까운데 다음에도 저희가 나와달라고 요청드리면 나와주실 건가요?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말씀 잘 들었어요. 네, 우리 시장 자체가 내 힘이 보태졌을 때 커지는 거지 제일 나쁜 근성이 차려놓은 밥상에 젓가락 넣을 생각하지 않는 게 좋겠다 생각이 드는 거죠. 모임 같은 데도 나오시면은 그렇죠? 제발 걔 나한테 도움되는 거 없나만 살피다가 별거 없네 이러고 탁 나가버리는 근데 그런 거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작가들을 개인적으로 만났을 때는요. 참 좋은 얘기도 참 많고요. 그러니까 뭐 따지지 않는데 그게 좀 모이면은 이상해지더라고요. 근데 빼서 그런가 이렇게? 많이 맞아요. 제일 중요한 거는 나도 내가 좀 드러내줘야 되는데 그쵸. 스스로 말을 안 하고 있으니까 그쵸. 그 사람이 상대방만 다 해야 되고 그 담을 쌓는 게 아닌가 오해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나중에 알다 보면은 이 사람이 이런 작가였네라고 뒤늦게 좀 보는 경우도 있거든요. 대표님 적극적으로 대표님이 저한테 계속 그러셨거든요. 슈에님도 나랑 좀 비슷하게 고생 많이 했을 것 같은데 이런데 저는 무슨 말씀하시는지 다 이해해요. 지금 편집장님이 하시는 말씀이 작가님들한테 이제 인간관계 다 그렇잖아요. 내가 이만큼 보여주면 이쪽도 이만큼 보여줘야 되는데 나는 안 보여주거나 혹은 요만큼 하려고 하면서 그런 저도 이제 작가 활동을 하면서 그런 분들을 꽤 많이 봤어요. 이번에 일러스트레이션 페어에 가서 제가 인터뷰하면서 이런 말 들었는데 어떤 이제 영업하러 많이 오시잖아요. 그러면서 자기 명함이나 자기의 그 위치나 회사를 밝히지 않고 뭐 작가님한테 물어본대요. 이거 얼마에 작업했어? 어떻게 작업했어요? 뭐 이렇게 명함만 얻어간대요. 자기는 밝히지 않는다고. 근데 그런 게 기분 나쁜 줄 알잖아요. 작가님들도 다. 그죠? 다른 사람들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모임에 나오거나 혹은 뭐 같이 뭘 하자라고 하면 나는 아무것도 안 내놓으면서 뭔가를 얻어갈 수 없다는 거. 그리고 작가분들끼리 이야기를 하다가 좀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좀 자기 정보를 안 알려주는 분들도 계세요. 많이 계시거든요. 저도 이야기를 해보면. 근데 사실 그 안 물어봐도 어느 정도 다 알거든요. 그렇죠. 고만고만 하거든요. 네, 다 고만고만해서 굳이 자기만의 정보가 아니고 또 이게 정보는 공유돼야 더 커지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더 힘이 되는 거고. 네네. 그래서 그러니까 우리나라에도요. 다른 나라처럼 그 개인이 일러스트레이션 작업을 수집하는 것보다는 하나의 그 단체가 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 가수가 매니저에 있는 것처럼 맞아요. 그림 그리는 사람이 그림값을 따져서 얘기하기가 참 힘들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그게 어떻게 보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단법인인 것 같아요. 사단법인과 시스템이 없다는 게 이런 걸로 전문적인 이제 에이전시 구조. 사단법인을 하잖아요. 그러면 정부에서 지원이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지원비가 일러스트레이터들한테 복지라든가 또 여러 가지 사업 영역에서 도움이 돼요. 제가 준비해 볼까요? 많은 걸 참 듣고 가네요. 우리도 얼른 시스템을 이렇게 만들고 사단법인도 알아보고 그러면서 만화처럼 될 날을 꿈꿔보겠습니다. 저희도 이제 앞으로 더욱 열심히 하고 월간 일러스트도 또 작가들에게 더 사랑받고 인지도도 뭐 지금도 높지만 더 높일 수 있길 바랍니다. 일러스트레이션계 감사합니다. 하나밖에 없는 잡지로서 소통을 많이 해주시는 많이 사랑받고 또 오래오래 계속 또 잘 또 팔렸으면 좋겠네요. 네, 앞으로 월간 일러스트의 다양한 활동과 성장을 저희도 기대합니다. 앞으로도 저희와 함께 해주실 거죠?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저희 일러스트를 살아가는 사람들은 격주로 금요일에 업로드됩니다. 하트와 구독을 눌러주셔야 저에게 더 큰 힘이 돼요. 그러면 저희는 다음 방송으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